김대중 대통령은 굉장히 권위적이지 않으세요. 전혀 그렇지 않으세요. 다시는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교훈을 갖는다면 아주 나쁜 경험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저희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희망을 잃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와닿았던 거는 그 한 권을 딱 읽고 나니까 불끈 용기가 솟았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책이 저한테 준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제가 좀 행복해지네요. 그 말 들으니까. 행동하는 양심이 됩시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어입니다. 김대중이 남긴 불멸의 유산, 행동하는 사람들의 책.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어버이연합 게이트 이야기를 계속 해봐야겠죠. 사실은 어버이연합 게이트는 익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야기들이 실체가 드러나는 상황인데 딱히 그 당사자들이 우리는 그러지 않아라고 발뺌하는 그 과정이 지금 공방이 오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재밌었던 거는 추선희 사무총장이 언론의 인터뷰에서 난 그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우리는 지시를 받은 게 아니라 협의를 한 거다. 좀 자존심을 살리려고 그런 거야? 그치, 어버이잖아요. 어버이가 어떻게 감히 청와대에 지시를 받습니까? 협의를. 그 말이 진짜 웃겼고, 왜. 월요일날 하라 그랬는데 수요일날 한 거니까 우리는 지시받은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의 논리도 만들어내고요. 엄청 허접한 사람들이에요, 뭐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멍들었냐면,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반성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304명이 국가, 보이지 않는 권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를 생중계를 통해서 수천만 명이 더 나아가 두 눈 뜨고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현 정부의 무능함과 누군가가 의혹을 계속 수천 가지 의혹을 제시하면서 죽였단 말이죠. 그 사건에 대해서 이 나라의 어버이라는 이름을 갖고 연합을 만들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테러를 자행했단 말이죠. 그걸 진실을 밝히려고 했더니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을 빨갱이로 몰았고 모략을 해댔죠. 그다음에 한일 협상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더니 그 대표가 기타 과거에 무슨 흔적이 있다고 해서 또 그 전체를 빨갱이 운동으로 치부하고 제가 그 자리에 있었지 않습니까? 저도 한 대 맞았거든요. 우리 밥차 나눠줄 때 그 싸웠던 게 그분들입니다. 이게 추선이가 그 양반이에요. 안경 쓰고. 그렇지. 예, 그 친구예요. 그렇게 테러를 하고 집회를 못하게 방해하는 자들이 청와대하고 소통한 것만으로도 천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박근혜 정부는 만약에 정상적인 사회라면 사퇴해야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이 부분 안에서 그 허행정관이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자기 스스로 한 일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 스킬 나옵니다. 네. 꼬리 자르기. 그 당시 보고계통은 국민소통 비서관이었던 현기환 정무수석 비서관이었다고 그래요. 현재는 뭐 체육관광부 1차관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동원하려고 했던 이슈들 안에 소녀상 앞에서의 집회 문제가 많이 드러났는데 실제적으로 계속 통화를 하면서 가서 싸우지 마라. 싸우면 하지 말고 시위만 해라. 뭐 그런 식의 얘기들도 오고 가고 했었는데 1월 4일 이후에 관계가 소원해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 이전에는 관계가 친밀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의 논리는 그런 거야. 예전에 친해서 지시도 받고 뭐 협의도 하고 그랬던 사이인데 최근에 멀어졌으니까 나는 이 사람들 관계 없다. 이런 논리야. 그런데 여기서 또 사무총장이 자기는 정경련 사람은 한 명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난 하늘을 우러러 정경련 사람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럼 모르는데 1억 2천을 통장에 꽂아주나? 결국은 누구야? 누구 말 듣고 꽂아준 거야? 청와대에서 시켜갖고 꽂아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아, 그런데요. 정경련이 어버이연합에 돈 지원한 게 약 4억 원이 추가 지원된 게 또 들통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벌이네 이 새끼들도 벌이가. 근데 뒤집어 보면은 지금 차명 계좌 하나 드러난 거잖아. 어떤 계좌가 얼마나 있는지를 모르고 한 달 유지비만 월세만 800만 원에 한 달에 최소한 2천만 원이 될 것 같은 유지비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JTBC가 또 추가 보도를 그 사무실 했어요. 임대료만 네. 10억이라니까 10억. 그냥 전기세 다 빼고 순수 임대료만 10억이라고. 그 돈을 어디서 놨겠냐는 말이야. 정경련이 어버이연합 차명계좌를 통해서 2012년 2월부터 2014년 연말까지 약 3년 동안 총 5억 2,3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추 사장님 정말 능력 좋으시다. 추 사장이 아니죠, 다시요. 회장님. 네, 추 회장님입니다. 근데 총수 그룹 총수. 근데 추 회장님은 정경련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대요. 근데 5억을 꽂아줬어, 씨. 그냥 국정원에 아는 놈 있을 수도 있어. 그렇지. 국정원에 아는 놈 있으면 이제 눈먼 돈이 이렇게 팍팍 꽂히는. 그러면 정권 입장에서 좋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도 집회 같은 거 나갈 때 노인들하고 싸우기 싫어요. 그러니까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제대로 된 집회 활동이 안 되고요. 시끄럽게 틀어대니까 아예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전달이 안 돼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집회 현장에서 물타기를 해버리는 정도로 지금 노인들 갖다가 써버리는. 휴대폰 번호로 사업하시는 분, 070 번호로 사업하시는 분, 지역 번호로 사업하시는 분. 8자리 대표 전화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갖고 싶다면 1600-7703 이지스 정보에 문의하세요. 이지스 정보는 SK텔링크, 세종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한국케이블텔레콤, CJ헬로비전의 공식 대리점입니다. 1600-7703 24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야, 정말 24시간이 전화 한번 해볼까? 1600-7703 어머, 너희 가족들이 건강하네. 가족 건강 비법이 있지. 몸에 참 좋은 해독 주스라고 하루에치를 늘 먹고 있어. 그래? 하나 주라. 야, 공짜는 효과 없어. 너도 건강해지려면 사서 먹어. 참 좋은 하루 야채. 야, 자랑 그만하고 너희 가족들 건강식 또 있지? 또 있어? 그럼 청아 야채를 먹고 있지. 100세 시대에 딱이야 딱. 참 좋은 청아 야채. 참 좋은 청아 야채. 1588-6452 명인이 만드는 건강식품 명인허브. 보험 들고 계세요? 마이보험 체크해서 무료로 진단받아보세요. 내가 들고 있는 보험이 나에게 맞는 것인지 불필요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1800-7917 친구 또는 인척. 원래 보험은 친구나 혹은 인척에게 드는 경우가 많은 이 사람들이 바로 친구이자 인척이다. 한글로 마이보험.com. 여보, 우리도 차 한 대 사자. 휴가철에 놀러 한번 제대로 못 갔어. 우리가 돈이 어딨냐? 그리고 딜러들 믿기도 힘들고 말이야. 이번에 새날에서 광고하는 중고차 이야기 한번 가보자. 중고차 이야기? 허위 매물 없는 200% 품질 보증제를 실시하는 곳이래요. 1666-8546 나는 중고차 이야기에 차 팔러 가야지. 중고차 이야기 홈페이지가 개설됐습니다. 한글로 중고차이야기.com. 중고차 이야기 홈페이지 개설 이벤트. 첫 번째, 6개월 5,000km까지 성능 보증 실시. 두 번째, 2채널 블랙박스 또는 후방 카메라도 장착된 내비게이션 중에 하나를 무상 장착해드립니다. 그리고 국정원이 보수단체 컨트롤 타워였다는 것이 국정원 댓글 관련한 공판에서 검찰이 밝혔습니다. 원세훈이 만들었던 심리전단, 말이 좀 그런데 댓글부대죠. 댓글부대의 직원이 2011년부터 보수단체 7곳과 접촉을 했다는, 보수단체들을 접촉해서 희망버스 반대, 무상급식 반대 이런 신문 광고를 내게 했고요. 청년들이 이제 만드는 보수단체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요. 뭐 호국 사진전 지원하기도 하고 뭐 이랬다는 재판 기록이 한겨레에 의해서 지금 밖으로 드러난 상황입니다. 대단하네요. 국정원은 정말 국정원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 하나가 어버이연합이었다고 생각이 들면 우리가 생각했던 게 맞네요. 청와대, 국정원, 그리고 정경련, 어버이연합, 일베, 이게 다 한 라인으로 연결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정원이 그러면 안 돼요. 편파적으로 왜 진보단체 집회할 땐 돈 안 주고 말이야. 씨발. 우리가 그 이야기 했어. 다른 방송에서. 이거 너무 편파적이다. 우리도 좀 줘라. 그럼 좀 나눠줘야지. 혈세로 말이야. 우리는 지금 국정원에서 지금 뭐 개인당 10억씩만 꽂히면 방송 그만둘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저는 이 정도면요. 지금 원내가 구성이 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19대 국회의원들 뭐 하는지 저는 진짜. 맞습니다. 예. 지금 19대 국회의원, 야당 국회의원들 손잡고 기자회견하고 수사 촉구하고 청문회 법안 발의하고 협상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그렇죠. 기가 잔뜩 올라왔을 때 밀어붙여야 돼요. 그럼요. 지금 밀어붙여야죠. 이럴 때 국민의당하고 더민주가 어느 쪽이 더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는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절대 사쿠라짓 하지 말아요. 아, 19대 국회의원들 지금 한 달간 놀 겁니까? 선거 끝나고? 잠시 탈 거예요? 월급 받으면서? 그렇지. 추 사무총장이 인연이 있어서 나 이번에 애국적인 시위 한번 갈 테니까 거기 인건비 들어간 사람들이 있으니까 밥값이라도 1억 2천 꽂아 주시오 했으면 미친놈 소리 들었을 거야. 정경련 사람들 입장에서는 니들이 뭐라고 이 거지 새끼들 돈을 우리한테 달라 그래? 대현이 너희들한테 무슨 거지 새끼들이라니? 거지 어른들 왜 돈을 달라 그래? 그랬다고 손 치자고. 근데 군말 없이 돈을, 그것도 어떤 단체 이름도 아닌 개인 통장에서 법인
자금으로 꽂아줄 정도 되면 이거는 당연히 청와대가 시켜서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또 거기는 특혜를 주고 이게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한번 돌이켜보자고요. 저희가 세월호 제가 팽목항 갔다 와서 우리 방송을 하면서 유가족이 1인시를 청와대에서 시작할 때 어떤 아이들이 반대 집회를 하는데 내가 유심히 보니 두 사람이 경찰과 싸우고 한 사람이 골목 뒤에서 전화로 계속 지시를 받더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방송에서.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작은 1인 시에서부터 누구한테 지시 받았죠. 그 다음에 세월호 집회 때 일베라는 아이들이 와서 윗 옷을 벗고 깽판을 치던 걸 기억나실 겁니다. 어디서요? 안국역 앞에서 그 아이들. 그리고 대형 집회할 때마다 동아면세점 앞에서 반대에 스피커를 크게 틀어놓고 건너편 집회를 무력화시킨 시도가 있었죠. 거기도 경찰이 계속 비호했죠. 최근에 한번 또 돌이켜볼까요? 광화문에서 일베로 추정되는 4명이 와서 목사를 팼습니다. 이게 그들의 자발적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고 우리 방송에서 계속 뒤에 누군가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밝혀진 겁니다. 지금. 뒤에 청와대가 있고 정경련이 있고 국정원이 있다라는 걸 밝혀지거든요.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이 돼지같이 생긴 그 아이들이 어떻게 집회가 있는지 알고 저도 하루만 늦잠을 자면요. 집회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정보들 그리고 그 집회에 주동자가 누구이고 기획자가 누구인지 다 알고 오는 그리고 맨날 몇 시에 어디로 가야 실제 갈등을 유발시키는지를 다 파악하고 있는 이런 엄청난 정보, 이 정보들을 누가 제공하냐는 겁니다. 청와대하고 국정원이 제공하고 돈은 정경련이 됐고 확실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왜 검찰과 경찰은 가만히 있고 왜 정치권은 지금 침묵하고 있는지 저는 분노하지 할 수 없고요. 이게 바로 테러이고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 테러나 이 폭력에 대해서 기획한 자는 누구이고 자금을 댄 자는 누구이고 행동대장은 누구였는지 국민이 알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럼 왜 침묵하죠? 지금 자금 수수에 관한 추가 제보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경련으로부터 받은 자금이 매월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대고 매월? 예. 지금까지 받은 총액이 3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지금 그 출시 계좌로 입금된 돈 1억 2천은 그 개인적으로 이용된 계좌였기 때문에 그렇고 과거에 그 2005년에 설립 취소가 됐던 그 베델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 단체 그쪽 통장을 이용해가지고 돈을 별도로 받아왔던 걸로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그 돈으로 탈북자들 교통비하고 노인들 밥값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밥값으로 어떻게 썼냐 그랬더니 사무실 옆 그 급식 창고에 컵라면을 비치했다고 합니다. 컵라면을 무려 2,500에서 3,000만 원어치씩 매달 공급을 했다고 네가 얘기를 하면 야 컵라면 먹고 배 터지겠다 노인들. 그러니까 계산 나온 거죠. 3억 나누기 5만 원 하면 6천 명 나오거든요. 6천 명 나누기 집회하면 약 60회 집회한 겁니다. 예, 3년 동안 5만 원씩 주고. 계산 딱 나옵니다. 그리고 3만 원은 띵가 먹은 거야? 네, 띵가 먹고. 이게 사실은 우리가 계산 나옵니다. 참 언론이라고 하는 짓거리가 답답한 게 그런 거야. 우리가 딱 봐도 견적이 나오잖아요. 나오죠. 증거가 없어도 이런 거 견적이 나와. 어떤 시스템이 뻔해. 근데 거기에 뻔한 거짓말을 하고 그거를 언론들이 묵과해버리고 그냥 쉴드를 쳐져버리면 넘어가 버리는 구조로 지금까지 어떤 그 부정부패나 이런 고리들이 끝났잖아요. 사실이 이런 거잖아. 큰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관제대모라고 하는 게 정말 비도덕적인 거잖아요. 진짜로 보수를 받고 나오는 보수단체.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마치 민심인 것처럼 선동을 하고 왜곡을 하는데 그 돈줄은 정경련이고 실제 실행하는 조종하는 애들은 국정원이고 어떤 명령을 오다를 내려주는 곳은 청와대고 딱 이 구조가 나와 있잖아요. 이거 보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빠져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언론. 더군다나 정편들도 조중동 신문도 어버이연합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어요. 사설로도 쓰고. 근데 KBS, MBC만 거의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심지어 KBS 라디오에서 이제 뉴스는 아니지만 KBS 라디오 황정민의 FM 대행진 프로그램에 그 아침 모닝 뉴스라는 프로그램에 이재석이라고는 국제부 기자가 어버이연합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바로 교체해버려. 그게 KBS야. 그래놓고 박근혜는 언론들이 부족한 느낌인지 언론사 보도국장, 편집국장 불러다가 간담회 하잖아요. KBS, MBC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KBS 이사가 또 한 말 있죠. 조우석 KBS 이사라고 이 사람이 반기업 정서 속 애국 활동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아 미치겠다. 공영방송에 이사 간 말이에요.
네, 맞아요. 어버이연합을 문매를 때리고 있어서 참담하다. 전에 우리가 기억나십니까? 그 세월호 사건 났을 때 오죽했으면 유족들이 KBS 몰려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쪽에 보도국장인가? 그렇죠. 이 사람들 네. 때문에 이런 쓰레기들이 지금 공영방송에 앉아 있어요. 아직도 시대가 어떻게 바뀐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 정권교체하면은 뭐 누구누구 다 포함하는 걸 떠나가지고 가장 먼저 바꿔야 될 대상이 언론사 간부들이라는 게 확 드러나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KBS 이사장과 MB하고 정권이 바뀔 경우에 박근혜 정부 하에서의 KBS, MBC 이사장, 박문진 이사까지 둘이는 매달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짱돌로 좀 조사놔야 돼요. 이거는 KBS는 공무원입니다. MBC하고 달라요. 사실상 공무원. 예, 사실상 공무원이라고요. 공무원자가 어떻게 이렇게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이념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는지 저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이것 때문에 저는 사실은 박근혜 이야기가 이것 때문에 언론사들을 만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터지면요, 박근혜 내려와야 됩니다. 관제되면요, 불법이에요. 현행법 위반입니다. 여기 이제 왜 지금 있는 사건이 그러면 요 시기에 터져 나왔느냐에 대해서 한겨레가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 내용을 보면 2014년 10월달 당시에 어버이연합 대표로 있던 추 총장하고 당시 그 엄명철이라고 탈북인 총연합회라고 하는 단체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 이 두 단체가 서로 자기네들이 탈북인들을 지원하는 정통단체다라고 맞서서 다툼이 시작된 거예요. 왜? 탈북인을 누가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탈북인들을 누가 헤게모니를 잡고 가느냐를 갖고 이 두 단체 사람들이 만나서 주먹다짐을 벌린 거예요. 그래서 쌍방폭력으로 벌금을 160만 원씩 두들겨 맞고 끝나긴 했는데 요때부터 얘네들이 상대방 단체의 불리한 조사들을 집중적으로 문건을 작성해서 했다는 거야. 그리고 그게 지금 있는 이 시점에 터져 나와버린 거예요. 왜? 이것들을 언제 한번 찔르긴 찔러야 되겠는데 언제가 좋을까 보고 있다가 조금 정치가 좀 이렇구나 싶을 때 던져놓은 것이 지금 있는 일파만파를 던지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어떤 구조냐면은 돈이 관련돼 있으면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거나 무시당한 쪽에서는 그걸 못 참거든요. 속성상. 이제 총선도 끝났겠다. 사회적 분위기가 좀 막 뒤집어지고 있는 분위기라 꼰질린 건데 지금 전에 제가 전 방송에서요. 정부로부터 지원금 받는 시민단체? 진보 쪽에 한두 군데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 전혀 없죠? 한 40군데 정도가 지원받는 시민단체가 있는데 그중에 단 한 곳도 진보단체가 없고요. 네. 더 중요한 것은요.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그 단체들 중에서 이번에 국정교과서 관련해갖고 찬성 쪽 입장을 밝힌 데가 17곳이나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평상시 때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나중에 그게 끊길까봐 이 사람들이 국정교과서 같은 걸 찬성해요. 그런 것들이 17군데나 나타났다. 이번에 진보단체들이 그 민주정부 때도 이명박 정부 때까지만 해도 일부에서 지원을 받는 곳이 있었거든요. 시민단체 활성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시민단체가 살아야 정반적으로 정부를 감시할 수 있는 언론과 함께.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는 사실상 진보단체들이 지원받는 거를 아예 자기들 스스로 안 받는 구조로 갔거든요. 원령단체가 될까봐. 그러면서 보수단체들만 엄청 지원해주고 지원받은 쪽에서는 국정교과서 같은 걸 찬성해주고 이 시스템 속인데 어버이연합 같은 경우는 정부 보조금도 아니야. 정경련으로부터 돈을 받는 거죠. 2015년 이후에 이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전까지는 돈을 이제 받았다고 하는 거가 고정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어요. 근데 이 시점에서부터 집중적으로 매월 정기적인 어떤 비용들을 받아왔던 것 같고 또 미디어법과 관련해서 이쪽에서 그 찬성 데모, 그 다음에 조속한 미디어법 시행 데모, 그 다음에 뭐 무상급식 관련된 포퓰리즘 반대 데모, 그 다음에 삼성 특검 내지는 비자금 관련해서의 어떤 거기에 찬성 데모까지 얘네들은 불러주는 데면 어디든지 다 가서 하던 일종의 어용단체였던 거죠. 그 당시만 해도 용역단체였던 거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전문직을 탈북자와 국가 관련된 사안에 대한 단체로 바뀌게 되면서 정규직이 된 거야. 정경련에서 정규직이 돼서 계속해서 매달 꾸준하게 돈을 유지받은 대기업 거지. 직원이었네. 그러니까 이제 정경련은 이제 협의회니까 정경련이 돈을 줬다고 해서 이 사항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정경련이 이들한테 줘서 집회할 이유가 없습니다. 누가 기획을 했고 요구를 했던 거죠. 그게 뭐냐면 저는 국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온갖 발주와 특혜를 통해서 정경련 소속 회원들에게 특혜를 줬고 그 특혜 속에 비자금을 조성해서 그 비자금 일부가 바로 이런
보수단체, 극우 보수단체 또는 정말 없어져야 할 단체들의 활동비 명목으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게이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경련이 돈이 많다고 정경련이 준 게 아니고 정경련은 절대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헛되게 돈을 그냥 줄 리가 없습니다. 이 뒤에는 국가라는 거대한 게 있고 거기에 특혜와 수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비자금이 조성됐다는 거고. 그래서 이게 정경련 하나 갖고만으로도 이게 정권이 바뀌어야 될 엄청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선일보에서도 뉴스에 보면 조선일보 기사에 보더라도 이건 뭐 국가와 국정원이 개입된 게이트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어느 단체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큰 권력이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예. 아까 말한 KBS 그 조우석 기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도 웃긴 거예요. 원래 중앙일보 출신이야. 조중동에 있던 사람이 KBS 이사로 온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 사람은 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한테 공산주의자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네, 맞아요. 그런 꼴통들이 지금 KBS에 들어가서 좌지우지하고 아까 말한 그 기자 같은 사람들이 갑자기 그 방송 프로그램에 안 나오게 만드는 역할을 보이지 않는 선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청와대 행정관 그 사람 그 허현준 그 사람도 정대협인 종북이다라는 발언까지 했어요. 네, 맞아요. 그런 꼴통들이 그것도 운동권 출신이라며 그런 꼴통들이 올라가서 정대협 윤미향 대표나 이런 분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시민단체로서 그동안 행여나 할머니들에게 피해를 입힐까봐 진보와 보수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운동이 되도록 노력해왔는데 여기도 종북단체로 몰아가지고 어버이연합 쪽에다가 하다를 할 때 종북이 저렇게 판을 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도와줘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어떤 명령 체계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라는 비판에 대해서 종북이니까 이렇게 뒤집어 씌워버린다는 거죠. 추총장이 행방이 모연한 가운데 건물주가 걱정스럽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또 번개탄 맞고 마티즈 행방이 모연한 가운데 건물주가 건물을 빼락을 해갖고 곧 쫓겨나게 생겼다. 순수하게 국가 위에서 일하는 이런 단체가 이런 탄압을 받고 있다라는 동정표에 또 트윗과 기사들을 또 만들어내서 돌리고 있어요. 근데요. 어버이연합이 출범한 게 2006년이래요. 오래됐네요. 벌써 10년 된 거네.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거지. 근데 지금 나가라고 한 사무실 임대료가 월 800만 원이랍니다. 그렇게 세? 800이나 줬어? 월세를? 전에 말했잖아요. 지난 3월 달에 어버이연합이 회원들 회비로 걷어들인 돈이 한 230만 원이야. 말이 안 되는 운영이네. 2,500, 3,000을 받았어도 월세 800하고 컵라면 한 200개 사다 놓고. 애초에 우리가 저분들 알바비 받고 나오셨네라고 의심을 했던 부분이 그런 거예요. 일자리도 없고 돈도 없는 노인들이 그쪽에 그 상주하다시피 하는 그 공간을 널찍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교육도 해요. 한 달에 800만 원씩이나 되는 돈을 어느 비용이 나왔겠느냐. 그러니까 월세만 지금 10억이 넘어가거든요. 26년부터요. 그러네. 진짜 그러네. 엄청난 돈이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최근에 정경련도 제가 보기엔 쩐주 중에 하나였을 가능성이 있고. 하나예요, 하나. 그 전에는 아마 우리 국민 혈세가 일부 모른 돈이 들어가면서 유지를 시켜왔던 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한번 해봐요. 그렇죠. 간접적으로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스폰서, 대기업들이 스폰서가 있었겠죠. 네, 스폰서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 스폰은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 국가 특혜로 인한 각종 특혜나 불법에 대해서 묵인 이런 절차를 통해서 비자금이 형성된 거죠. 지금 보니까 그냥 관리비 말고 월세만 10억이에요, 10억. 거기에 무료급식도 있고요. 그럼요. 들어가야 될 비용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따지면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더 들어가죠. 그러니까 최소 먹는 것도 포함하면 훨씬 더 되겠구나. 인건비에다가 또 상근자. 홈페이지 서버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또 상근자도 있어야 되죠. 그러면은 월세만 800만 원이면은 최소한 3-4천 원 기본으로 들어가야 돼요. 당연히 그렇죠. 뭐 그 돈을 누가 대줬다는 거야.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100억대죠,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뭐 깨놓고 얘기합시다. 국정원 지원이 있었을 건 솔직히 말하면 우리 안 보듯 뻔하고요. 그중에 몇 놈은 국정원이겠지. 그런 거에다가 추선이가 말하지 않고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정원 같은 데서도 지원 받았던 돈을 지금 드러나는데 자꾸 경경련 쪽만 연결을 시키려고 하니까 그 전에 분명히 그런 커넥션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 거고. 왜 그러냐면 국정원의 돈은 밝힐 수가 없으니까. 네, 법적으로. 그러니까 자꾸 뭐 국가기관 뭐 이렇게 말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국정원도 그쪽에 그런 돈이 들어가느니 뭐 정경련하고 말 잘해가지고 그쪽에는 논문도 많잖아. 정경련 같은 데 가면은 그 돈 지원 받고 이쪽으로 살짝 이관시켜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맞아요. 들어요.
그런 식으로 될 겁니다. 우리도 나이 먹으면은요 그런 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런 보수단체 만들기 딱 좋잖아. 스타일들이 만들어가지고 국가기관에 정부 지원받고 하면서 월급 받고 살아. 노후 대책으로 딱 좋잖아. 아 저요? 예. 저 농사지러 간다니까 귀농 한다니까. 아니 이 짓 안 합니다. 그래 그 힘든 일을 왜 해? 이거 추선이 같이 하면 딱 되겠구만. 이게 더 힘들어요 감정적으로. 솔직히 이게요. 제가 추선이를 이제 현장에서 몸도 부득겨 봤는데 참 추선이가 여자가 아니라는 남자예요. 그거를 미리 좀 얘기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모르시는 분들은 자꾸 추선이 하니까 우리가 그 가냘픈 여성을 마구 이렇게 심하게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 이 양반들이 박원순 인연했던 거 똑같은 거야. 거지. 그런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추선이 이 아이를 한번 보면 현장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끊임없이 전화를 받아 누구한테. 계속 전화기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불쌍하다는 눈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걔도 눈빛에 미안하다는 눈빛이 있어요. 수선이 눈빛에도. 그러니까 좀 쪽팔린 거야, 지도. 씨발. 그래가지고 할아버지들이 이제 좀 더 오버하잖아. 그럼 지가 말려 또. 실제로 집에서는 그 수선이가 집에서 말려. 시킨 게 있잖아. 어느 정도까지만 하라. 그러니까 또 말려. 그러니까 꾹꾹 가 또 할아버지들을 흥분하면 할아버지들이. 그러니까 적당하게 그 집회를 조종하고 협상하고. 요 정도의 임무를 맡은 거죠, 수선이가. 저는 그 세월호 광장의 바로 건너편에서 집회 못하게 하려고 엄청 털어놓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약장사필로 말하는 사람 하나 있어. 그게 추선이야. 그래서 말이에요. 막 하는 그 약장사필로 말하는 그 친구가 있는데 어마어마한 말발을 그러니까 그쪽에서 봐도 노인들 넘어가기 딱 좋은 현혹되기 좋은 그런 말로 그 노인들한테 선동을 기가 막히게 하던 사람인데 알고 보면 그냥 간단히 말하면은 애국 보수단체를 가장한 사업 거기에 노인들 놀아나고 그거 이용해 먹는 국정원과 청와대, 정경련 이렇게 보시면 사실 이거는 조사할 것도 말 것도 없다고 생각해. 큰 그림 다 나왔어. 추선이의 다른 계좌를 까보면 됩니다. 아니 검찰들이 압수하면 끝납니다. 다 나옵니다. 추선희 씨가 세대의 휴대폰을 모조리 정지를 시키고 점적을 하신 지가 벌써 제발 절대 약한 맘 먹지 마시고요. 1년 반만 견디면 그 고해성사 할 수 있는 새 세상이 옵니다. 절대 약한 맘 먹지 마시고 보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발 이번엔 빨간색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씨 어디인가 번개탄을 사러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분도 제가 보기에는 계속 CCTV 있는 곳으로만 돌아다니셔야 돼요. 사실 사업 좀 했다 그랬으면 뭐 그렇게 죽일 일은 아니잖아 지금. 아니 이 양반이 자꾸 말실수를 하니까 그렇지. 그냥 지시가 아니라 협의라는 둥. 그러니까 그게 놀라운 그 짤이 하나 돌더라고요. 청와대로부터 깜짝 놀랄 만한, 청와대가 깜짝 놀랄 만한 은밀한 내용을 폭로해버린 추선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시가 아닌 협의였다. 굉장히 상상을 초월하는 거. 우리가 어버이인데, 그 청와대 같은 놈들하고 지시받겠냐고 얘들이랑 회의했다. 이거는 그 공범 확실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뭔가를 증명하겠다고 자신있게 방송에 나가서 헛지랄을 계속 해버린 거예요. 문자는 받았지만 우린 다음날 했다라든지, 뭐 이런 게, 사실 저는 해명을 한다고 한 거지만, 얘 놔두면 이거 주둥이 이거 관리 안 되겠는데라고 생각하면 진짜 위험하네.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라니까. 에피소드 제목을 이렇게 할까요? 추선이가 위험하다. 제보 바랍니다. 진짜 불안해 죽겠네. 그럼 RCS 사건도요. 팟캐스트에서는 뭔가 수상하다고 했지만 RCS 사건의 국정원 직원 그 사람이 임부장 자살한 걸로 여론이 확 바뀌면서 나라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한 사람이 죽어서 안타깝다가 돼버려서 그 사건이 유함해야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협의라는 말을 쓰는 거는 사람들이 그냥 뭐 대충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협의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청와대가 논의를 통해서 안이 있었고요. 어버이연합도 내부 논의를 통해서 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안과 이 안을 만나서 서로 공통하게 협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획됐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이 말이 매우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협의는 추선위와 일개의 행정관 하나가 만나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이미 어버이연합 내의 의사결정 체제를 통해서 논의를 통해서 오늘 집회를 간다 결정을 했고 청와대는 청와대 닭대가리들이 모여서 어쨌든 이번 집회를 좀 무력화시켜야 되겠다라는 기획안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기획안이 둘이 만나서 협의한 겁니다. 왜 일본과 한국이 협의한다고 하잖아. 그럼 이 서로의 안이 있어서 협의를 한 거지. 만약에 서로의 안이 없으면 뭐죠? 논의죠. 예. 1차 논의, 2차 논의. 그러면서 협의안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협의는 이미 서로의 기획을 통해서 서로 단체들이 그 집회 무력화에 대한 안이 있었고 이 안을 믹서했다. 그게 합의다.
협의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기획한 겁니다. 알고 보면 정말 부도덕한, 그러니까 진보 언론들이 게이트라고 말을 붙이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거든요. 여기에 그냥 전모가 드러나면 사람들이 이럴 수가, 시민단체가 재벌로부터 돈 받고 청와대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관제 데모를 한다, 이게 드러났다라고 하면은 박근혜 씨 대국민 사과해야 돼. 최소한 민주정부 같았으면 최소한 그 정도가 끝나야 되는 사건인데 사태. 그냥 위험해 하고 있어요. KBS, MBC의 무기나에. 자네는 술 먹고 어떻게 푸나? 아, 나야 해장술로 풀지. 그러지 말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로 풀어보지 그래. 에이, 숙취해소제가 다르면 얼마나 다르겠나? 이거 왜 이러실까? 연세대에서 임상시험으로 검증됐고 물학회지에 논문도 등재된 제품이라고. 허허, 그러니까 고려생활건강 술술 풀리고를 먹으면 숙취해소가 확실하다 이 말이지. 말해서 못하겠나. 고려생활건강 술술 풀리고를 검색해봐. 그것도 귀찮으면 전화 1688-3783으로 전화해봐. 이 험한 세상에 술 없이 어떻게 사나 했더니 고려생활건강 술술 풀리고가 있었네. 술 먹으러 가자. 예. 자, 건배. 진미 냉면 좋아해? 네, 정말 좋아해요. 어느 냉면 좋아하세요? 저는 평양식 냉면. 난 함흥식 냉면. 혹시 설원냉면이라고 들어봤나? 강원도 영월에서 시작해서 현재 강원도와 충청권을 휩쓸고 있는 냉면이라는데. 아, 이름부터 시원하다. 설원냉면 면. 눈꽃의 원조라는 뜻이래. 그런데 고기는 없나? 왜 없겠어. 푸짐보쌈이라고 냉면만큼 잘 나가는 메뉴가 있지. 홈페이지 가봐봐. 가맹점 관리가 기가 막히네. 여기는 성공하겠다. 아이스해피.com. 시원해서 행복한 냉면. 1644-8781 설원냉면 면. 맛있는 겨울 메뉴 육개장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숫자를 듣게 됩니다. 특히 술을 먹은 후 반사적으로 이 숫자가 떠오를 것입니다. 1800-6606 1800-6606 1800-6606 1800-6606 1800-6606 1800-6606 대리운전은 1800의 쌍육공육. 아주 그냥 번호가 입에 착착 붙는다. 1800-6606 잊어버릴 수가 없네 번호를. 많이 피곤해 보인다. 늘 잠을 잘 못 자. 침대를 바꿔보지 그래. 침대가 다르면 얼마나 다르겠어? 이거 왜 이래? 3A 9존 오가닉 원단 소로나 패드 국내 최고의 기술력 쇼앤 매트리스가 있잖아. 모든 스펙이 최고야. 그게 뭐야? 침대가 뭐 그리 복잡해? 딴지마켓에서 쇼앤 침대를 클릭하세요. 아, 고민되네. 침대는 고민입니다. Come on, baby. 다시 남자를 유혹한다고 생각해봐. 그런 적이 없어. Come on, baby. 근데 이 광고를 들으시는 분들은 그녀가 싱글 침대임을 다 알고 있죠. 어린이형이. 베이비가 그 어린이였어. 어린이 커먼이었어. 자, 일단 이거 갖다가 한번 써볼게. 딴지마켓에서 쇼앤 침대를 클릭하세요. 침대는 고민입니다. 쇼앤 침대. 딴지마켓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선거가 끝나서 대패를 한 박근혜 씨는 그래도 대통령이랍시고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바뀌는 부분이 별로 없어.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씩은 똑같아. 중장년들 직업 단절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하면서 재취업을 돕는 파견법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재취업을 하려면은 파견법이 활성화돼야 된다. 맞네. 그러면서 한 말이 너무 웃겼던 거야. 대한민국이 치킨공화국도 아니고 어쩌자는 거야.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이 치킨공화국이었거든요. 자기 때문에. 말이 되게 웃긴 거야. 본인 스스로가 박근혜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자기 스스로가 정말 머리가 나빠 보일 정도의 뭔가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을 하면서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박 대통령, 박근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 본인 입에서 치킨공화국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되게 웃겼던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본인한테 대중들이 본인한테 닭근혜 불렀는데 그걸 오히려 자기 거화시켜서 남에게 나는 닭이 아니고 나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이 다 닭공화국에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반어법이에요. 그 임기 내내 이런 적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나는 그 대통령이라고 지금 평생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 아이가
이제 아이만 또 못해요. 제가 볼 때 이제 아이로 부르겠습니다. 박근혜 이 아이가 아무튼 치킨공학이라고 했던 것은 본인이 닭이란 걸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아주 바람직한 거지. 지금 자영업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용 불안으로 인해서 정규직 잘리고 임시직 들어갈 거 없는 사람들이 전부 자영업으로 몰려서 이제 자영업 인구가 1,0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어요. 매년 76만 개 이상의 자영업자들이 창업을 하고요. 75만 개가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10,000개 살아남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해 똑같은 게 반복이 됩니다. 현재 자영업자 1,000만인데 자영업자 대출이 200조 이상 깔려 있다고 합니다. 창업하는 사람이 평균적으로 한 2억 원씩 빚을 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이 갖고 가는 수익이 알바생만도 못하다는 얘기가 대부분의 점포에서 들립니다. 이건 지옥이에요. 알바생은 하루에 8시간, 10시간 일해서 120만 원 갖고 가면 그걸 끝나는데 얘는 가족의 친구의 마누라의 자식들까지 전부 다 동원을 해서 인건비를 줄여보겠다고 돌리는데도 불구하고 24시간을 일해도 100만 원도 못 찾아가는 자영업자들이 허다하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빚은 갈수록 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굳이 한다는 말이 지금 노동계약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파견법 기업들한테 유리하게 고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국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니까 지금 그런 치킨 사장님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희한하게 꽈서 만들어버리는. 그렇죠. 교묘하죠.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욕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영업자 비율이 한국이 26.7%거든요. OECD 3위입니다. 3위. 그러니까 노동이 가능한 인구가 약 한 3,000만 정도로 본다면 한 2,500만 정도 되죠. 그중에 1,800만이 임금 노동자들이고 비정규직, 정규직 다 그렇죠. 그다음에 한 350만이 농민이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자영업자라는 겁니다. 이거는 후진국도 이렇게까지는 자영업자가 많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법을 개혁하게 돼서 파견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파견이 상시 근로가 되기 때문에 일본처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1인 3직업 또지는 2직업을 가져야 먹고 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파견과 관련해서는 언제 일자리가 끊길지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지금 일본인들이 그렇게 살거든요. 공무원들이요. 저는 이제 일본 도르시바 쪽하고 저희가 이제 계속 한 7년 동안 지금 교류를 하고 있는데 그쪽 공무원들은 어떻게 돼 있냐면 8시간 일을 하죠. 4시간을 편의점에서 알바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그런 쪽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파견 근로자법이 일본화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공무원이나 일반 제조업에서 파견이 이루어질 경우에 그 파견이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또는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제3, 제4의 일자리를 계속 가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내 직장이 아니야. 나는 언제든지 다른 데로 갈 거야. 라고 항상 발을 빼놓은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주인의식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오히려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고용은 불안하고 그리고 자영업자는 늘어나고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통보를 받았는데요. 월급이 삭감될지도 모른다고 딱 하니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아, 포장마차 하나를 열어야 되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치킨집 열어요. 네, 제가요, 어제 그 얘기 한번 해보자고요. 어제 이제 지인을 만나느라고 법조타운을 갔었어요. 강남에. 법조타운을 갔는데 그 법조타운 골목이 약 2블럭 정도 되잖아요. 그 중에 정확하게 치킨집이 18개였습니다. 와. 지금요, 전국의 치킨집이 현재 2014년 계산으로만 따져서 36,000개가 넘어서 4만 개에 육박해 가는 걸로 나타납니다. 전 세계에 있는 맥도날드 가게가 35,000개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치킨집만 36,000개, 4만 개입니다. 치킨 공학은 맞네. 거의 인구 1,200명당 1명이 치킨집을 하고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다음으로 많은 게 편의점인데 이게 25,000개가 넘습니다. 그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퇴직하시고 하는 일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게 대부분 퇴직자들이나 사업 명퇴자들이 주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요것의 문제를 노동계약, 그러니까 개혁지들 말로 개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그런 논리를 지금 대고 있잖아요. 이거 약간 다른 문제로 접근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가 얘기하는 거는 아직도 낙수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기업한테
온갖 특혜를 줘서 그 대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거는 그 초등학생도 지금 알 겁니다. 이게 뭐냐면 대기업을 몰아주면요. 대기업은 뭘로 가죠? 자동화로 가버립니다. 사람 채용 안 해요. 그렇지. 예. 그러면 이 돈은 어디한테 몰아줘야 되냐면 중소기업 쪽에 몰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일자리가 창출이 되거든요. 근데 이건 중소기업 진흥법이 아니에요. 대기업 완전히 몰아주기인 거고 기존의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정규직 인력을 임금 피해자나 파견을 받음으로 해서 인건비를 축소하겠다는 의도인데 이 나라 이 박근혜 이 아이는 이걸 안 해주면 오히려 더 자영업이 늘어나고 국가 경쟁이 망가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떤 직원을 자기들이 고용하는 형태가 아니라 파견되는 어떤 기업으로부터 일종의 영역을 받아가지고 고용에 대해서는 나 몰라 하는 뭐 이런 상황으로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역 업체가 회사에게 인건비를 대주는 걸로 하고 기존에 고용돼 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이동을 시킬 수 있게끔 법령이 제한을 해주니까 거기서 나타나고 있는 손해 비용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임금의 감소분들을 얘네들이 전부 파견업체들이 이걸 집어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파견업체라고 하는 게 대기업하고 연관 없으면 파견업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대기업체 간부나 친척 아들들이 대부분 그 인력 파견업체를 하고 있다니까 그건 이중의 거머리인 거예요. 피를 빠는 거예요. 최근에 이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의료 민영화 관련해서 세미나를 했어요. 어떤 방식으로 의료 민영화를 실시를 해나가야 될 것인가. 그럼 의료 민영화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그 의료기들을 판매하고 검수하고 뭐 하는 데서 직원들이 꽤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고용이 필요한 거는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 고용 인원들을 어디서 충당할 거냐라는 대책에 대해서 얘네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과포화돼 있는 자영업자 시장에서 이 사람들을 파산을 시켜가지고 걔네들을 저임금 노동자로 흡수를 해야 된다고 대책을 내놓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미 얘네들은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들이 포화 상태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을 해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자연스럽게 망해가서 자영업자로 회전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망한 사람들을 직업교육 내지는 다른 방향으로 해서 자기네 비정규직 일꾼으로 수용하는 계획을 잡고 있다니까 대기업체들은. 그런 현실 속에서 노동법이 처리가 안 되니까 우리나라 치킨 공화국 만들 생각이냐. 이미 치킨 공화국 됐고. 그럼요. 그리고 문제 해법이랄까 원인도 잘못 알고 있는 박근혜 씨. 참 대단하시네요. 자, 이분이 3년 만에 언론사 편집 또는 보도국장들을 만난답니다. 편집국장은 종이신문사들 그리고 보도국장은 방송사들을 만나는데 만나는 이유가 민심을 듣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언론사의 보도국장 편집국장이 민심을 전달해 주는 사람들이야? 아니 그리고 전달을 해갖고 말을 하려고 하면 이미 사전 대본에 다 정해놓고 기자회견하는 사람이면서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민심을 듣고 싶으면은 차라리 팟캐스트 진행자들을 불러 이 사람아. 온갖 민심들을 왜곡시키고 정치적인 이야기 안 해주고 자기들 그 방어하기 바빴던 그런 언론사들을 편집국장, 보도국장들을 만나가지고 무슨 민심으로 얼마나 듣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역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민심에 대해서 하다를 할 테니 니네들이 그렇죠. 국민들한테 가서 이렇게 전해라. 뭐라고 전해라.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불러 모으는 것 같아. 박근혜는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이 새끼들아. 선거를 니들 때문에 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메인스트림의 언론들을 모두 다 자기 측근들로 교체하고 말 잘 듣는 강아지로 만든 다음에 이들한테 찾아가서 다시 민심을 듣겠다라는 얘기는 찌라시님 얘기인 게 맞습니다. 지금 내가 네임덕 아니야 새끼야. 니네들 기사 제대로 안 쓰면 죽어. 이렇게 이제 협박하러 간 거. 군기잡기죠. 군기잡기인 거고. 더더욱이 이 아이가 이제 언론사 편집장들을 만날 경우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 전에 이미 보좌진이나 비서진에서 군기 다 잡아버려. 너희 개새끼 말 제대로 안 하면 죽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을 하고 가면은 대통령한테 그러겠죠. 각하 잘하셨습니다. 뭐 계속 잘하십시오. 이것밖에 말을 못합니다. 말하면 찍혀가지고 날아가는데 편집국장 내놔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 언론사의 그 간부들이 박근혜한테 가서 진짜로 당신 닭대가리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나? 자기가 일방적으로 진짜 하달만 하고 아직 안 죽었어. 이제 정권 말기에 이런 거 있거든요. 네임덕이 시작되면은 언론사들이 이제 또 정권 눈치 안 보고 막 쏟아내거든요. 그럼요. 걷잡을 수 없는 거죠. 벌써 총선 직후에
언론사들은 좀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부른 거지. 그렇지. 그래서 아직 멀었다. 최소한 내 임기가 2018년 2월까지라고 하면은 아직도 최소한 2년 가까이 남았으니까 경고망동하지 마. 요걸로 보여. 그렇죠. 왜 그러면 총선 패배 이후에 본인이 대국민한테 죄송하다는 사과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는 분명히 강력하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SNS에서. 왜 그랬냐면 본인이 간접선거를 했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재판부고 선관위였더라면 이미 선거법 위반으로 박근혜 이 아이는 고발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고발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대국민의 메시지 정도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말이 없이 왜 보도국장들을 만나느냐. 그럼 바로 이 사회가 미디어 사회였고 미디어를 통해서 박근혜가 닭공학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치킨공학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모든 걸 다 미디어로 통치하고 미디어로 통치를 했기 때문에 미디어를 가장 먼저 장악하기 위한 흐트러짐을 다 바로잡기 위한 그렇죠. 그거의 수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청자분들도 정말 요즘은 미디어 전쟁 시대라는 걸 좀 반드시 아셔야 된다. 오로지 미디어로 우민화시킨다는 것을 좀 아셔서 제발 좀 조중동과 KBS, MBC를 안 봤으면 좋겠다. 드라마도 좀 보지 말아달라. 왜 드라마는 좀 보자. 아무튼 청와대 참모들이 이미 모두 발언 내용을 미리 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4대 부문, 금융, 노동, 교육, 공공, 구조개혁 완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5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점을 언급하겠다라고 뭔 얘기할지 미리 다 그냥 흘렸어요. 예. 그래서 언론인들과의 박근혜 씨와의 만남 나온 얘기를 전해드리면은 첫 번째, 유승민 등 무소속 당선자는 복당이 안 된다. 예. 예상이 되는 이야기였죠. 두 번째는 세월호 특별법은 혈세 문제이기 때문에, 세금 문제이기 때문에 안 된다. 세월호 특별법 연장, 특조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세 번째는 국정 역사 교과서는 좋은 교과서다라고 또 의견을 밝혔고요. 선거 전이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군요. 네 번째, 위안부 협상은 당위성 있는 협상이었다라고 또 쉴드를 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연정 안 한다. 자기 임기 기간 동안에 연정할 필요도 없고 해야 될 필요성도 못 느낀다. 다음에 개헌도 안 된다. 개각도 안 한다. 국민과의 소통이라면서요. 진짜. 다음에 여섯 번째는 법인세 인상도 반대한다 합니다. 재정이 지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법인세가 그런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올릴 생각이 없다예요. 답답하네요. 다음에 일곱 번째, 북한 제재는 다른 걸로 못한다. 개성공단 폐쇄는 계속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언론인들과의 오찬에서 박근혜 씨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넘어가겠습니다. 금융시장이 저금리에서 도저히 수익이 나올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재벌들이나 외국 기업들한테 팔 수 있게끔 빨리 고쳐야 되는 거고요. 노동은 당연히 파견제법 늘리고 비정규직 늘릴 수 있는 고용해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런 법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 교육은 진보 교육감들 권한 줄이고 국정교과서 기여해야지 되기 때문에 개혁해야 되는 거. 공공 부분은 공무원들에 대한 그 임금을 탄력적으로 기업과 같은 정도로 해서 이것도 고용 자체를 흐트러 놓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전부 다 가지고 보면 다 국민들 죽이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필요하다는 점을 공공연하게 언론에다 대놓고 니들이 이걸 써라 용비어청과 불러라라고 요구한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뻔뻔한 얘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민심 듣겠다라고 해놓고 사실상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국회가 망했잖아요. 임기도 다 거의 다 끝나버렸고 설사 지금 과반이 넘는다고 해도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없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새누리당 믿고는 뭘 못하겠고 언론으로 직접 이야기하면서 언론사들한테 일종의 보도 지침 내려주는 딱 그 상황이에요. 보도 지침. 그리고 청와대가 밝혔어요. 내가 지금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직접 내가 나서서 국민들한테 직접 소통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해서 지지율이 떨어진지는 모르고 자기는 인기가 높은데 새누리당이 못해서 자기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뭐지가 자기가 직접 나서겠대.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정말 있잖아요. 제가 열받는 게 뭐냐면 선거 전에요. 전국을 순회했거든요. 시장에 가서 오뎅도 쳐드셨거든요. 그럼 그때 민심은 왜 파악을 안 하고 순회한 지역 다 참패를 했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정말 있잖아요. 내가 지금 요즘 욕 안 하려고 참는데 그냥
조사버려야 된다니까, 이런 사람들은. 말이 필요 없어. 오직 이게 말이 필요하냐고. 그냥 막 조사버려. 만날 때마다 조사버려야 돼. 만날 수가 있어야 조사벌든지. 아, 갑자기. 하여튼 젖을 수가 없잖아. 얼굴을 못 보니까. 무슨 말들이 이렇게 저질이야. 어쨌든 그런데 최근에 이제 공무원 얘기가 나왔는데 요즘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부채의 책임을 공돌이들한테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과 연봉제를 전면 도입해서 공직사회 내에 100만 공무원한테 도입해서 이후에 2018년부터 C등급, D등급을 맞은 공무원들한테 퇴출시키겠답니다. 상시 퇴출군으로. 그럼 뭐냐면 100만 공무원들의 총액 인건비를 삭감하겠다는 거고, 첫 번째가. 두 번째가 100만 공무원 중에 20만 명을 상시 퇴출 고용 인력으로 분류시켜서 국가가 예산이 필요하면 20만 명을 그냥 잘라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박근혜 정부가 이 행태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거죠. 왜냐하면 원래 공무원들이 98만 명에서 92만 명 정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박근혜 쥐가 와서 채용했다고 나머지. 그리고 자기가 정치 못해서 지금 국가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게 왜 공무원 탓이고, 최경환이 이 쓰레기 같은 새끼는 지 동네 160억까지 갖고 간 새끼가 이 지금 부채가 말이야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기들 선거를 이길 때 막 160억씩 쳐 가져가시고 이걸 전부 공무원들한테 떠넘기는 이런 개 같은 이 치킨 정부가 돼버린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그 박근혜 때 그런 거 있었어요. 공무원이 늘어났대. 아 좋다. 서비스가 좋아지려나 보다 했더니 경찰 시 진압 인력만 늘리는 뭐 그런 상황이었고. 성과연봉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생겨나고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삼성이 성과연봉제를 지금 실제로 실시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했던 게 승진 연차를 없애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어찌 보면은 이게 막 들어오는 신입들한테 어떤 승진의 기회를 준다. 내지는 네가 일만 잘하면 얼마든지 돈을 더 받아갈 수 있다라는 면을 희망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내면을 들여다놓고 보게 되면 나이 많고 호복 많고 월급 많이 받던 사람들을 과감하게 쳐내버리고 그 자리에 대리나 과장급 수준밖에 안 되는 연봉으로 그 일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에서 공직사회에 성과연봉제 도입은 불가능하다. 삼성 SDI에서 연구개발 노무현 대통령이 나왔죠. 그런데 이제 삼성에서도 부분적 도입인 겁니다. 예를 들면 삼성의 핸드폰을 100대를 파는 노동자한테는 예를 들면 기준을 1,000만 원을 주자 월. 그럼 10대 파는 사람들한테는 10만 원만 준다. 이렇게 매겨놓는 겁니다. 그럼 이게 수치적으로 가능하죠. 그렇죠. 네, 그런데 삼성 연구소 같은 데는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벌써 삼성이 4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분별로 하는 건 뭐냐면 정확히 핵심은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유 중심의 심장은 성과연봉제입니다. 그 연봉제는 뭐냐면 삼성이 연간 인건비가 10조라고 치죠. 그러면 툭 쳐서 10조에서 어떻게 현상을 일어나냐면 9조는 그냥 돈을 줍니다. 월급을 그대로. 그리고 1조를 성과연봉제로 돌립니다. 그죠? 그러면 이 1조에서 차등을 얼마나 주냐면 공직사회 같은 경우 최고 260만 원, 300만 원까지 주거든요. S등급과 D등급의 차이를. 그러면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금액인 거잖아요. 만약에 삼성이 양심적이거나 박근혜 정부가 양심적인 정부라면 100만 명의 공무원이 10억을 연간 월급으로 간다면 11조를 주고 1조 갖고 성과연봉제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총액 인건비는 똑같은데 그 똑같은 인건비에서 일부 15%에서 20%를 떼서 성과연봉제로 돌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 해는 100만 공무원들이 10조를 다 받아가요. 10원도 마이너스가 안 생겨. 그럼 그 다음에는 9조 8천억만 주는 겁니다. 2조를 세이브 시켜버리는 거예요. 정부나 삼성이.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는 2천억씩 다운을 시켜봐요. 그러면 한 5, 6년 오면 1조가 예산이 아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대로 쓰고.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그대로 쓰는데 성과연봉제 효과가 없죠. 구조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까 제가 말한 대로 3년 후에 D등급을 퇴출시킵니다. 그러면 D등급을 퇴출시키면 100만 명 중에 10만 명을 퇴출시켰죠. 그러면 퇴출시킨 그 해에는 구조 가지고 90만 명이 또 성과연봉제를 하잖아요. 그럼 그대로 90억을 구조를 그대로 먹어요. 그다음 그 다음에 다시
아니 8조 8천억 이런 식으로 이제 인건비를 줄여버리는. 한 10년 하면 반으로 줄겠는데 인건비. 바로 그겁니다. 예. 핵심이 그건데 최종 56%까지 삭감하는 게 그들의 목표예요. 그래서 무서운 제도입니다, 이게. 이 성과 연봉제 성과급 비율을 무려 기재부는 50% 그렇게 된다는 월급의 거예요. 50%를 50%. 성과급으로 주겠다는 거야. 그러면 제가 지금 200만 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을 내놓는 거야, 성과 연봉제로. 그리고 내가 기본으로 100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 제가 이번 해에 이 500만 원, 아니 100만 원을 5등급으로 나누면 20만 원씩 아닙니까? 그죠? 20만 원씩이면 내가 S등급을 받으면 200만 원을 받아요. 맞아요. 근데 A등급을 받으면 180만 원 받죠. 근데 이런 개쓰레기 같은 제도가 잘못된 게 뭐냐면 원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핸드폰을 1000개를 팔아야 되는데 씨발 1200개를 팔아버린 거야. 그러면 200개 오버된 거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성과연봉지를 줘야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 박근혜 이 닥정부가 한 건 그게 아니라 그냥 1000개 팔았는데 다이다이 했는데 그 1000개에서 성과연봉지를 도입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요. 인건비의 하락을 가져오고 근로인구를 축소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이야기를 들으시는 옛날 분들 같으면은 경쟁 좋은 거지 뭐 서로 일 많이 한 놈이 돈 많이 가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안정되어 있는 직장 생활을 영위하지 않고 경쟁에 내몰아서 그냥 노예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네. 이제 월급을 깎는 거고. 그러니까 이 성과 연봉제의 말이 잘못된 건 뭐냐면 성과 연봉제는 뭔가 성과를 이뤘을 때 추가로 줄 수 있는 보너스 같은 개념이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지금 받고 있는 정당한 월급을 갑자기 성과급으로 돌려가지고 너 일 못하니까 깎을 거야라는 개념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대기업들이 월급 적게 주게 한 꼼수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를 가져오냐면요. 조직 내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정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직원 간에. 그렇지. 극단적인 직원들 간의 경쟁이 발생해요. 그래서 비인간화되어 있는 그리고 거죠. 상사 말도 잘 들어야 되겠네. 평가 잘 받으려면. 기가 막히죠. 똥꼬까지 빨아줘야 됩니다. 이 정도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우리 방송에서 수없이 강조했던 창조사회, 비물질 노동사회에서의 노동 구조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박근혜 이 아이가 스스로 이 정부를 세우면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창조경제라고 했죠? 그리고 창조경제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죠? MBEI는 전봇대 뽑았죠. 박근혜 이 아이는 뭘 뽑은지 아세요? 사무실, OA 사무실 칸막이를 뜯었어요. 그러니까 협업. 그러니까 소통, 개방, 공유, 협업을 통해서 산업의 혁명을 리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직원들 간에 갖고 있는 정보들을 상호 공유를 함으로 인해서 이 공유를 통한 이 정보 공유를 통한 새로운 산업을 융성시키다. 그래 육융합 산업혁명이라는 겁니다. 그게 육융합 그 이 아이가 얘기한. 그런데 지금 이 아이는 4년째 어떻게 갔죠? 자기가 뱉은 입에 산업을 역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뭐 창조경제고 뭐고 비물질 노동 사회가 없어. 그냥 경쟁에서 지는 놈은 뒤져. 이게 뭐냐. 빈익빈 부익부를 가속화된 기존의 정책에 지금 기름을 부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부를 분배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시민들의 국민들의 염원을 역행하는 이제는 반인륜적 행위입니다. 이거는. 예. 근데 얘들 그런 거 있잖아요. 자유시장 경제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쪽 세력들이. 그런데 재벌들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특혜가 많아. 그 중에서도 최근에 지금 해운 조선 쪽이 굉장히 상태가 안 좋대요, 지금, 현재.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배 만드는 그 수요도 줄어들었고, 또 물동량을 나르는 해운업도 좀 위기가 된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여기에 국민들의 혈세? 이런 것들을 쏟아붓겠다. 공적자금 쏟아붓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가장 사회적 트렌드를 보면은 어떤 구직 활동이라든지 여론 쪽에 쏟아부어야 될 돈들이 다시 대기업도 살리는 쪽으로 돈이 몰려가게 되는 이 구조를 지금 또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요, 그냥 부도를 시켜버려야 돼요. 부도를 시켜가지고 거기에 대한 공적 자금 투입하지 말고 완전히 다 무너져서 뭐 팔 건 팔고 떨이할 건 떨이하고 경매 칠 건 경매 치고 그럼 땅 주인 나와서 조선소를 유락장을 만들면 맘대로 하라 그러고 정작
혈세가 투입돼야 되는 부분은 거기서 생겨나온 실업자들을 다른 재교육이나 재취업을 그렇죠. 위한 부분에다 돈을 쓴다 그러면 이게 혈세가 투입돼서 맞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걔네들이 진 부실한 빚들을 탕감해주면서 니네들이 기본적으로 회사를 합쳐가지고 정당하게 잘 합친 걸로 이렇게 회사를 모아. 대신 니들이 회사 모으는 과정 중에서 사람들은 법에서 보장해주는 거니까 걱정 말고 잘러. 그리고 국가가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빚 갚는 데다가 돈을 쓰느냐 어차피 잘려져 나갈 노동자를 위해서 돈을 쓰느냐에 대한 부분 안에서 국가는 반대 방향으로 국민에게 해가 되는 방향으로 돈을 쓰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상황이 그런가 봐요. 아까 지금 해운 조선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철강, 건설, 석유화학 이런 쪽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상에 지금 구조조정 이야기하면 우리가 악몽처럼 떠오를 게 IMF잖아요. 사실상 IMF에 지금 직면해 있는 상황인데 공식적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고 있는 그런 지점 같아요. 지금 상황이 그런 거죠. 그렇죠. 그보다 더 심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류에서 가장 배를 잘 만든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네덜란드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그래서 산업의 중심지가 근현대사의 산업의 중심지가 됐던 거죠. 그 다음에 배를 잘 만든 애가 영국이었어요. 예. 그 다음에 배를 잘 만든 애가 미국이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이었고요. 이제 중국이거든요. 그 중국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인도로 갑니다. 제가 왜 우리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강조하냐면요. 인규 지박적인 산업들은 산업혁명이 우선적으로 일어난 나라부터 그렇지 않은 나라로 이전 되면서 인류가 발전 진화되는 거거든요. 그럼 한국은 지금요. 해운 산업을 잡고 있으면 있을수록 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까 찌라시님이 답을 주셨어요. 제가 열받은 게 뭐냐면 대한민국 독일이나 네덜란드나 선진국들은 한 산업이 망하면 그 산업에 대해서 1년치의 연봉을 줍니다. 국가가. 주고 다른 산업으로서 이직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 학교를 보내줘요. 씨발.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잘라버렸잖아. 한진중공업 5천 명 잘라버리고 그냥 말았잖아요. 그냥 수빅으로 보내버렸잖아. 다. 그러면 국가가 어느 정도 되고 한진이 어느 정도 돼서 이 5천 명의 노동자들이 다른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교육과 학교를 보내서 허다못해 게임 산업으로 이전을 시키던가 비물질 노동 사회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지 않고 그냥 니들이 알아서 책임져. 노동자 니들이 알아서 책임져. 그리고 그 노동자들을 다 도둑놈 빨갱이로 몰아서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개같은 정부가 MB하고 박근혜 정부였단 말이에요. 그럼 찌라시님의 말에 답이 있잖아요. 이 수천억 되는 돈을 그 어차피 망할 회사에 밀어주지 말고 노동자들한테 지급해서 그 노동자들이 치킨집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자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준다는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피해 보상액을 보상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피해를. 그리고 이 돈은 어디로 가요? 버진 아일랜드로 가서 꼼치겠죠, 자식들이. 결국은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그 돈을 쓰겠다고 하는 게 국가에서 말하는 구조조정 지원자금이 돼버리면 거기서 손실나는 피해자들은 아무도 구제를 안 한다는 겁니다. 정말 이런 식의 구제는 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파산나서 없애버리고 2, 3년 지나잖아요. 누가 써도 그 땅 토지가 필요하거나 자산이 필요하게 되면 또는 조선업이 다시 대산하게 되면 누군가가 다시 사들여서 사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노동자가 없으면요. 그 사업 자체를 못 일으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하고 싶으세요? 회사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으세요? 새날과 연대하는 한국 도메인 지원센터에 연락해보세요. 새가 날아든다를 듣고 연락했다 하시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실 겁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홈페이지를 만드는 방법, 한국 도메인 지원센터입니다. 02-6049-2616 한글로 한국도메인센터.kr 홈페이지 잘 만드는 회사가 한국 도메인 지원센터라는 것을 전 세계가 알아버렸습니다. 새가 날아든다 팟빵 1, 2 채널 유튜브 새가 날아든다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세요. 구독하기를 하시면 정말 새가 날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구독하기는 공짜입니다. 쇼앤 침대 딴지마켓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선거가 끝나서 대패를 한 박근혜 씨는 그래도 대통령이랍시고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바뀌는 부분이 별로 없어.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씩은 똑같아. 중장년들 직업 단절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하면서
재취업을 돕는 파견법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재취업을 하려면은 파견법이 활성화돼야 된다. 맞네. 그러면서 한 말이 너무 웃겼던 거야. 대한민국이 치킨공화국도 아니고 어쩌자는 거야.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이 치킨공화국이었거든요. 자기 때문에. 말이 되게 웃긴 거야. 본인 스스로가 닭근에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자기 스스로가 정말 머리가 나빠 보일 정도의 뭔가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을 하면서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닭 대통령, 닭근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 본인 입에서 치킨공화국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되게 웃겼던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본인한테 대중들이 본인한테 닭근에 불렀는데 그걸 오히려 자기 거화시켜서 남에게 나는 닭이 아니고 나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이 다 닭공화국에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반어법이에요. 그 임기 내내 이런 쪽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나는 그 대통령이라고 지금 평생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 아이가 이제 아이만 또 못해요. 제가 볼 때 이제 아이로 부르겠습니다. 박근혜 이 아이가 아무튼 치킨공화국이라고 했던 것은 본인이 닭이란 걸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아주 바람직한 거지. 지금 자영업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용 불안으로 인해서 정규직 잘리고 임시직 들어갈 거 없는 사람들이 전부 자영업으로 몰려서 이제 자영업 인구가 1,0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어요. 매년 76만 개 이상의 자영업자들이 창업을 하고요. 75만 개가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10,000개 살아남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똑같은 게 반복이 됩니다. 현재 자영업자 1,000만인데 자영업자 대출이 200조 이상 깔려 있다고 합니다. 창업하는 사람이 평균적으로 한 2억 원씩 빚을 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이 갖고 가는 수익이 알바생만도 못하다는 얘기가 대부분의 점포에서 들립니다. 이건 지옥이에요. 알바생은 하루에 8시간, 10시간 일해서 120만 원 갖고 가면 그걸 끝나는데 얘는 가족의 친구의 마누라의 자식들까지 전부 다 동원을 해서 인건비를 줄여보겠다고 돌리는데도 불구하고 24시간을 일해도 100만 원도 못 찾아가는 자영업자들이 허다하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빚은 갈수록 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굳이 한다는 말이 지금 노동계약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파견법 기업들한테 유리하게 고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국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니까 지금 그런 치킨 사장님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희한하게 꽈서 만들어버리는. 그렇죠. 교묘하죠.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욕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영업자 비율이 한국이 26.7%거든요. OECD 3위입니다. 3위. 그러니까 노동이 가능한 인구가 약 한 3천만 정도로 본다면 한 2,500만 정도 되죠. 그중에 1,800만이 임금 노동자들이고 비정규직, 정규직 다 그렇죠. 그다음에 한 350만이 농민이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자영업자라는 겁니다. 이거는 후진국도 이렇게까지는 자영업자가 많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법을 개혁하게 돼서 파견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파견이 상시 근로가 되기 때문에 일본처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1인 3직업 또지는 2직업을 가져야 먹고 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파견과 관련해서는 언제 일자리가 끊길지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지금 일본인들이 그렇게 살거든요. 공무원들이요. 저는 이제 일본 도르시바 쪽하고 저희가 이제 계속 한 7년 동안 지금 교류를 하고 있는데 그쪽 공무원들은 어떻게 돼 있냐면 8시간 일을 하죠. 4시간을 편의점에서 알바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그런 쪽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파견 근로자법이 일본화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공무원이나 일반 제조업에서 파견이 이루어질 경우에 그 파견이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또는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제3, 제4의 일자리를 계속 가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내 직장이 아니야. 나는 언제든지 다른 데로 갈 거야. 라고 항상 발을 빼놓은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주인의식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오히려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고용은 불안하고 그리고 자영업자는 늘어나고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통보를 받았는데요. 월급이 삭감될지도 모른다고 딱 하니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아, 포장마차 하나를 열어야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치킨집 열어요. 네, 제가요, 어제 그 얘기 한번 해보자고요. 어제 이제 지인을 만나느라고 법조타운을 갔었어요. 강남에. 법조타운을 갔는데 그 법조타운 골목이 약 2블럭 정도 되잖아요.
그 중에 정확하게 치킨집이 18개였습니다. 지금요, 전국의 치킨집이 현재 2014년 계산으로만 따져서 36,000개가 넘어서 4만 개에 육박해 가는 걸로 나타납니다. 전 세계에 있는 맥도날드 가게가 35,000개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치킨집만 36,000개에서 4만 개입니다. 치킨 공화국 맞네. 거의 인구 1,200명당 한 명이 치킨집을 하고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다음으로 많은 게 편의점인데 이게 25,000개가 넘습니다. 그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퇴직하시고 하는 일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게 대부분 퇴직자들이나 사업 명퇴자들이 주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요것의 문제를 노동계약, 그러니까 개혁지들 말로 개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그런 논리를 지금 대고 있잖아요. 이거 약간 다른 문제로 접근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가 얘기하는 거는 아직도 낙수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기업한테 온갖 특혜를 줘서 그 대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거는 그 초등학생도 지금 알 겁니다. 이게 뭐냐면 대기업을 몰아주면요. 대기업은 뭘로 가죠? 자동화로 가버립니다. 사람 채용 안 해요. 그렇지. 예. 그러면 이 돈은 어디한테 몰아줘야 되냐면 중소기업 쪽에 몰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일자리가 창출이 되거든요. 근데 이건 중소기업 진흥법이 아니에요. 대기업 완전히 몰아주기인 거고 기존의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정규직 인력을 임금 피해자나 파견을 받음으로 해서 인건비를 축소하겠다는 의도인데 이 나라 이 박근혜 이 아이는 이걸 안 해주면 오히려 더 자영업이 늘어나고 국가 경쟁이 망가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떤 직원을 자기들이 고용하는 형태가 아니라 파견되는 어떤 기업으로부터 일종의 영역을 받아가지고 고용에 대해서는 나 몰라 하는 뭐 이런 상황으로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역 업체가 회사에게 인건비를 대주는 걸로 하고 기존에 고용돼 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이동을 시킬 수 있게끔 법령이 제한을 해주니까 거기서 나타나고 있는 손해 비용,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임금의 감소분들을 얘네들이 전부 파견업체들이 이걸 집어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파견업체라고 하는 게 대기업하고 연관 없으면 파견업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대기업체 간부나 친척 아들들이 대부분 그 인력 파견업체를 하고 있다니까 그건 이중의 거머리인 거예요. 피를 빠는 거예요. 최근에 이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의료 민영화 관련해서 세미나를 했어요. 어떤 방식으로 의료 민영화를 실시를 해나가야 될 것인가. 그럼 의료 민영화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그 의료기들을 판매하고 검수하고 뭐 하는 데서 직원들이 꽤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고용이 필요한 거는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 고용 인원들을 어디서 충당할 거냐라는 대책에 대해서 얘네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과포화돼 있는 자영업자 시장에서 이 사람들을 파산을 시켜가지고 걔네들을 저임금 노동자로 흡수를 해야 된다고 대책을 내놓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미 얘네들은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들이 포화 상태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을 해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자연스럽게 망해가서 자영업자로 회전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망한 사람들을 직업교육 내지는 다른 방향으로 해서 자기네 비정규직 일꾼으로 수용하는 계획을 잡고 있다니까 대기업체들은. 그런 현실 속에서 노동법이 처리가 안 되니까 우리나라 치킨 공화국 만들 생각이냐. 이미 치킨 공화국 됐고. 그럼요. 그리고 문제 해법이랄까 원인도 잘못 알고 있는 박근혜 씨. 참 대단하시네요. 자, 이분이 3년 만에 언론사 편집 또는 보도국장들을 만난답니다. 편집국장은 종이신문사들 그리고 보도국장은 방송사들을 만나는데 만나는 이유가 민심을 듣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언론사의 보도국장 편집국장이 민심을 전달해 주는 사람들이야? 아니 그리고 전달을 해갖고 말을 하려고 하면 이미 사전 대본에 다 정해놓고 기자회견하는 사람이면서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민심을 듣고 싶으면은 차라리 팟캐스트 진행자들을 불러 이 사람아. 온갖 민심들을 왜곡시키고 정치적인 이야기 안 해주고 자기들 그 방어하기 바빴던 그런 언론사들을 편집국장, 보도국장들을 만나가지고 무슨 민심을 얼마나 듣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역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민심에 대해서 하다를 할 테니 니네들이 그렇죠. 국민들한테 가서 이렇게 전해라. 뭐라고 전해라.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불러 모으는 것 같아. 박근혜는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이 새끼들아. 선거를 니들 때문에 진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메인스트림의 언론들을 모두 다 자기 측근
측근들로 교체하고 말 잘 듣는 강아지로 만든 다음에 이들한테 찾아가서 다시 민심을 듣겠다라는 얘기는 찌라시님 얘기인 게 맞습니다. 지금 내가 네임덕 아니야, 새끼야. 니네들 기사 제대로 안 쓰면 죽어. 이렇게 이제 협박하러 간 거. 군기잡기죠. 군기잡기인 거고, 더더욱이 이 아이가 이제 언론사 편집장들을 만날 경우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 전에 이미 보좌진이나 비서진에서 군기 다 잡아버려. 너희 개새끼 말 제대로 안 하면 죽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을 하고 가면은 대통령한테 그러겠죠. 각하 잘하셨습니다. 뭐 계속 잘하십시오. 이것밖에 말을 못합니다. 말하면 찍혀가지고 날아가는데 편집국장 내놔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 언론사의 그 간부들이 박근혜한테 가서 진짜로 당신 닭대가리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나? 자기가 김대중 대통령은 굉장히 권위적이지 않으세요. 전혀 그렇지 않으세요. 다시는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교훈을 갖는다면 아주 나쁜 경험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저희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희망을 잃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와닿았던 거는 그 한 권을 딱 읽고 나니까 불끈 용기가 솟았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책이 저한테 준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제가 좀 행복해지네요. 그 말 들으니까. 행동하는 양심이 됩시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가로등입니다, 여러분. 김대중이 남긴 불멸의 유산, 행동하는 사람들의 책.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어버이연합 게이트 이야기를 계속 해봐야겠죠. 사실은 어버이연합 게이트는 익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야기들이 실체가 드러나는 상황인데 딱히 그 당사자들이 우리는 그러지 않아라고 발뺌하는 그 과정이 지금 공방이 오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재밌었던 거는 추선희 사무총장이 언론의 인터뷰에서 난 그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우리는 지시를 받은 게 아니라 협의를 한 거다. 요즘 자존심을 살리려고 그런 거야? 그죠, 어버이잖아요. 어버이가 어떻게 감히 청와대에 지시를 받습니까? 협의를. 그 말이 진짜 웃겼고, 왜. 월요일날 하라 그랬는데 수요일날 한 거니까 우리는 지시받은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의 논리도 만들어내고요. 엄청 허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멍들었냐면,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반성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304명이 국가, 보이지 않는 권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걸 생중계를 통해서 수천만 명이 더 나아가 두 눈 뜨고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현 정부의 무능함과 누군가가 의혹을 계속 수천 가지 의혹을 제시하면서 죽였단 말이죠. 그 사건에 대해서 이 나라의 어버이라는 이름을 갖고 연합을 만들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테러를 자행했단 말이죠. 그걸 진실을 밝히려고 했더니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을 빨갱이로 몰았고 모략을 해댔죠. 그다음에 한일 협상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더니 그 대표가 기타 과거에 무슨 흔적이 있다고 해서 또 그 전체를 빨갱이 운동으로 치부하고 제가 그 자리에 있었지 않습니까? 저도 한 대 맞았거든요. 우리 밥차 나눠줄 때 그 싸웠던 게 그분들입니다. 이게 추선이가 그 양반이에요. 안경 쓰고. 그렇지. 예, 그 친구예요. 그렇게 테러를 하고 집회를 못하게 방해하는 자들이 청와대하고 소통한 것만으로도 천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박근혜 정부는 만약에 정상적인 사회라면 사퇴해야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이 부분 안에서 그 허 행정관이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자기 스스로 한 일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 스킬 나옵니다. 네. 꼬리 자르기. 그 당시 보고계통은 국민소통 비서관이었던 현기환 정무 수석 비서관이었다고 그래요. 현재는 뭐 체육관광부 1차관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동원하려고 했던 이슈들 안에 소녀상 앞에서의 집회 문제가 많이 드러났는데 실제적으로 계속 통화를 하면서 가서 싸우지 마라. 싸우면 하지 말고 시위만 해라. 뭐 그런 식의 얘기들도 오고 가고 했었는데 1월 4일 이후에 관계가 소원해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 이전에는 관계가 친밀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의 논리는 그런 거야. 예전에 친해서 지시도 받고 뭐 협의도 하고 그랬던 사이인데 최근에 멀어졌으니까 나는 이 사람들 관계 없다. 이런 논리야. 그런데 여기서 또 사무총장이 자기는 정경련 사람은 한 명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난 하늘을 우러러 정경련 사람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럼 모르는데 1억 2천을 통장에 꽂아주나? 결국은 누구야? 누구 말 듣고 꽂아준 거야? 청와대에서 시켜갖고 꽂아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아, 그런데요. 정경련이 어버이연합의
돈 지원한 게 약 4억 원이 추가 지원된 게 또 들통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벌이네 이 새끼들도 벌이가. 근데 뒤집어 보면은 지금 차명 계좌 하나 드러난 거잖아. 어떤 계좌가 얼마나 있는지를 모르고 한 달 유지비만 월세만 800만 원에 한 달에 최소한 2천만 원이 될 것 같은 유지비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JTBC가 또 추가 보도를. 그 사무실 했어요. 임대료만 네. 10억이라니까 10억. 그냥 전기세 다 빼고 순수 임대료만 10억이라고. 그 돈을 어디서 놨겠냐는 말이야. 정경련이 어버이연합 차명계좌를 통해서 2012년 2월부터 2014년 연말까지 약 3년 동안 총 5억 2,3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추 사장님 정말 능력 좋으시다. 추 사장이 아니죠, 다시요. 회장님. 네, 추 회장님입니다. 근데 총수 그룹 총수. 근데 추 회장님은 정경련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대요. 근데 5억을 꽂아줬어, 씨. 그냥 국정원에 아는 놈 있을 수도 있어. 그렇지. 국정원에 아는 놈 있으면 이제 눈먼 돈이 이렇게 팍팍 꽂히는. 그러면 정권 입장에서 좋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도 집회 같은 거 나갈 때 노인들하고 싸우기 싫어요. 그러니까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제대로 된 집회 활동이 안 되고요. 시끄럽게 틀어대니까 아예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전달이 안 돼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집회 현장에서 물타기를 해버리는 정도로 지금 노인들 갖다가 써버리는. 휴대폰 번호로 사업하시는 분, 070 번호로 사업하시는 분, 지역 번호로 사업하시는 분. 8자리 대표 전화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갖고 싶다면 1600-7703 이지스 정보에 문의하세요. 이지스 정보는 SK텔링크, 세종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한국케이블텔레콤, CJ헬로비전의 공식 대리점입니다. 1600-7703 24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야, 정말 24시간이 전화 한번 해볼까? 1600-7703 어머, 너희 가족들이 건강하네. 가족 건강 비법이 있지. 몸에 참 좋은 해독 주스라고 하루에치를 늘 먹고 있어. 그래? 하나 주라. 야, 공짜는 효과 없어. 너도 건강해지려면 사서 먹어. 참 좋은 하루 야채. 야, 자랑 그만하고 너희 가족들 건강식 또 있지? 또 있어? 그럼 청아 야채를 먹고 있지. 100세 시대에 딱이야 딱. 참 좋은 청아 야채. 참 좋은 청아 야채. 1588-6452 명인이 만드는 건강식품 명인 허브. 보험 들고 계세요? 마이보험 체크해서 무료로 진단받아보세요. 내가 들고 있는 보험이 나에게 맞는 것인지 불필요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1800-7917 친구 또는 인척. 원래 보험은 친구나 혹은 인척에게 드는 경우가 많은 이 사람들이 바로 친구이자 인척이다. 한글로 마이보험.com. 여보, 우리도 차 한 대 사자. 휴가철에 놀러 한번 제대로 못 갔어. 우리가 돈이 어딨냐? 그리고 딜러들 믿기도 힘들고 말이야. 이번에 새날에서 광고하는 중고차 이야기 한번 가보자. 중고차 이야기? 허위 매물 없는 200% 품질 보증제를 실시하는 곳이래요. 1666-8546 나는 중고차 이야기에 차 팔러 가야지. 중고차 이야기 홈페이지가 개설됐습니다. 한글로 중고차이야기.com. 중고차 이야기 홈페이지 개설 이벤트. 첫 번째, 6개월 5,000km까지 성능 보증 실시. 두 번째, 2채널 블랙박스 또는 후방 카메라도 장착된 내비게이션 중에 하나를 무상 장착해드립니다. 그리고요, 국정원이 보수단체 컨트롤타워였다는 것이 국정원 댓글 관련한 공판에서 검찰이 밝혔습니다. 원세훈이 만들었던 심리전단, 말이 좀 그런데 댓글부대죠. 댓글부대의 직원이 2011년부터 보수단체 7곳과 접촉을 했다는, 보수단체들을 접촉해서 희망버스 반대, 무상급식 반대 이런 신문 광고를 내게 했고요. 청년들이 이제 만드는 보수단체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요. 뭐 호국 사진전 지원하기도 하고 뭐 이랬다는 재판 기록이 한겨레에 의해서 지금 밖으로 드러난 상황입니다. 대단하네요. 국정원은 정말 국정원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 하나가 어버이연합이었다고 생각이 들면 우리가 생각했던 게 맞네요. 청와대, 국정원, 그리고 정경련,
어버이연합, 일베 이게 다 한 라인으로 연결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정원이 그러면 안 돼요. 편파적으로 왜 진보단체 집회할 땐 돈 안 주고 말이야. 씨발. 우리가 그 이야기 했어. 다른 네. 방송에서. 이거 너무 편파적이다. 우리도 좀 줘라. 그럼 좀 나눠줘야지. 혈세로 말이야. 우리는 지금 국정원에서 지금 뭐 개인당 10억씩만 꽂히면 방송 그만둘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저는 이 정도면요. 지금 원내가 구성이 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19대 국회의원들 뭐 하는지 저는 진짜 맞습니다. 예. 지금 19대 국회의원 야당 국회의원들 손잡고 기자회견하고 수사 촉구하고 청문회 법안 발의하고 협상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그렇죠. 기가 잔뜩 올라왔을 때 밀어붙여야 돼요. 그럼요. 지금 밀어붙여야죠. 이럴 때 국민의당하고 더민주가 어느 쪽이 더 적극적으로 구정활동을 하는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절대 사쿠라짓 하지 말아요. 아, 19대 국회의원들 지금 한 달간 놀 겁니까? 선거 끝나고? 잠시 탈 거예요? 월급 받으면서? 그렇지. 추사무총장이 인연이 있어서 나 이번에 애국적인 시위 한번 갈 테니까 거기 인건비 들어간 사람들이 있으니까 밥값이라도 1억 2천 꽂아 주시오 했으면 미친놈 소리 들었을 거야. 정경련 사람들 입장에서는 니들이 뭐라고 이 거지 새끼들 돈을 우리한테 달라 그래? 대현이 너희들한테 무슨 거지 새끼들이라니? 거지 어른들 왜 돈을 달라 그래? 그랬다고 손 치자고. 근데 군말 없이 돈을 그것도 어떤 단체 이름도 아닌 개인 통장에서 법인 자금으로 꽂아줄 정도 되면 이거는 당연히 청와대가 시켜서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또 거기는 특혜를 주고 이게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한번 돌이켜보자고요. 저희가 세월호 제가 팽목항 갔다 와서 우리 방송을 하면서 유가족이 1인 시위를 청와대에서 시작할 때 어떤 아이들이 반대 집회를 하는데 내가 유심히 보니 두 사람이 경찰과 싸우고 한 사람이 골목 뒤에서 전화로 계속 지시를 받더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방송에서.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작은 1인 시에서부터 누구한테 지시 받았죠. 그다음에 세월호 집회 때 일베라는 아이들이 와서 윗옷을 벗고 깽판을 치던 걸 기억나실 겁니다. 어디서요? 안국역 앞에서 그 아이들. 그리고 대형 집회할 때마다 동아면세점 앞에서 반대에 스피커를 크게 틀어놓고 건너편 집회를 무력화시키는 시도가 있었죠. 거기도 경찰이 계속 비호했죠. 최근에 한번 또 돌이켜볼까요? 광화문에서 일베로 추정되는 4명이 와서 목사를 팼습니다. 이게 그들의 자발적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고 우리 방송에서 계속 뒤에 누군가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밝혀진 겁니다. 지금 뒤에 청와대가 있고 정경련이 있고 국정원이 있다라는 걸 밝혀지거든요.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이 돼지같이 생긴 그 아이들이 어떻게 집회가 있는지 알고 저도 하루만 늦잠을 자면요. 집회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정보들 그리고 그 집회에 주동자가 누구이고 기획자가 누구인지 다 알고 오는 그리고 맨날 몇 시에 어디로 가야 실제 갈등을 유발시키는지를 다 파악하고 있는 이런 엄청난 정보, 이 정보들을 누가 제공하냐는 겁니다. 청와대하고 국정원이 제공하고 돈은 정경련이 됐고 확실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왜 검찰과 경찰은 가만히 있고 왜 정치권은 지금 침묵하고 있는지 저는 분노하지 할 수 없고요. 이게 바로 테러이고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 테러나 이 폭력에 대해서 기획한 자는 누구이고 자금을 댄 자는 누구이고 행동대장은 누구였는지 국민이 알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럼 왜 침묵하죠? 지금 자금 수수에 관한 추가 제보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경련으로부터 받은 자금이 매월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대고 매월? 예. 지금까지 받은 총액이 3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지금 그 출시 계좌로 입금된 돈 1억 2천은 그 개인적으로 이용된 계좌였기 때문에 그렇고 과거에 그 2005년에 설립 취소가 됐던 그 베델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 단체 그쪽 통장을 이용해가지고 돈을 별도로 받아왔던 걸로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그 돈으로 탈북자들 교통비하고 노인들 밥값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밥값으로 어떻게 썼냐 그랬더니 사무실 옆 그 급식 창고에 컵라면을 비치했다고 합니다. 컵라면을 무려 씨발 2,500에서 3,000만 원어치씩 매달 공급을 했다고 네가 얘기를 하면 야 컵라면 먹고 배 터지겠다 노인들. 그러니까 계산 나온 거죠. 3억 나누기 5만 원 하면 6천 명 나오거든요. 6천 명 나누기 집회하면 약 60회 집회한 겁니다. 예, 3년 동안 5만 원씩 주고.
계산 딱 나옵니다. 그리고 3만 원은 띵가 먹은 거야? 네, 땡가 먹고. 이게 사실은 우리가 계산 나옵니다. 참 언론이라고 하는 짓거리가 답답한 게 그런 거야. 우리가 딱 봐도 견적이 나오잖아요. 나오죠. 증거가 없어도 이런 거면 견적이 나와. 어떤 시스템이 뻔해. 근데 거기에 뻔한 거짓말을 하고 그거를 언론들이 묵과해버리고 그냥 쉴드를 쳐줘버리면 넘어가버리는 구조로 지금까지 어떤 그 부정부패나 이런 고리들이 끝났잖아요. 사실이 이런 거잖아. 큰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관제대모라고 하는 게 정말 비도덕적인 거잖아요. 진짜로 보수를 받고 나오는 보수단체.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마치 민심인 것처럼 선동을 하고 왜곡을 하는데 그 돈줄은 정경련이고 실제 실행하는 조종하는 애들은 국정원이고 어떤 명령을 오다를 내려주는 곳은 청와대고 딱 이 구조가 나와 있잖아요. 이거 보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빠져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언론. 더군다나 정편들도 조중동 신문도 어버이연합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어요. 사설로도 쓰고. 근데 KBS, MBC만 거의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심지어 KBS 라디오에서 이제 뉴스는 아니지만 KBS 라디오 황정민의 FM 대행진 프로그램에 아침 모닝 뉴스라는 프로그램에 이재석이라고는 국제부 기자가 어버이연합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바로 교체해버려. 그게 KBS야. 그래놓고 박근혜는 언론들이 부족한 느낌인지 언론사 보도국장, 편집국장 불러다가 간담회 하잖아요. KBS, MBC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KBS 이사가 또 한 말 있죠. 조우석 KBS 이사라고 이 사람이 반기업 정서 속 외국 활동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아 미치겠다. 공영방송의 이사가 한 말이에요. 네, 맞아요. 어버이연합을 문매를 때리고 있어서 참담하다. 전에 우리가 기억나십니까? 그 세월호 사건 났을 때 오죽했으면 유족들이 KBS 몰려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쪽에 보도국장인가? 그렇죠. 이 사람들 네. 때문에 이런 쓰레기들이 지금 공영방송에 앉아 있어요. 아직도 시대가 어떻게 바뀐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 정권교체하면은 뭐 누구누구 다 포함해 이런 걸 떠나가지고 가장 먼저 바꿔야 될 대상이 언론사 간부들이라는 게 확 드러나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KBS 이사장과 MB하고 정권이 바뀔 경우에 박근혜 정부 하에서의 KBS, MBC 이사장, 박문진 이사까지 둘은 매달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짱돌로 좀 조사놔야 돼요. 이거는 KBS는 공무원입니다. MBC하고 달라요. 사실상 공무원. 예, 사실상 공무원이라고요. 공무원자가 어떻게 이렇게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이념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는지 저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이것 때문에 저는 사실은 박근혜 이야기가 이것 때문에 언론사들을 만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터지면요, 박근혜 내려와야 됩니다. 관제되면요, 불법이에요. 현행법 위반입니다. 여기 이제 왜 지금 있는 사건이 그러면 요 시기에 터져 나왔느냐에 대해서 한겨레가 여기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 내용을 보면 2014년 10월달 당시에 어버이연합 대표로 있던 추 총장하고 당시 그 엄명철이라고 탈북인 총연합회라고 하는 단체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 이 두 단체가 서로 자기네들이 탈북인들을 지원하는 정통단체다라고 맞서서 다툼이 시작된 거예요. 왜? 탈북인을 누가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탈북인들을 누가 헤게모니를 잡고 가느냐를 갖고 이 두 단체 사람들이 만나서 주먹다짐을 벌린 거예요. 그래서 쌍방폭력으로 벌금을 160만 원씩 두들겨 맞고 끝나긴 했는데 요때부터 얘네들이 상대방 단체의 불리한 조사들을 집중적으로 문건을 작성해서 했다는 거야. 그리고 그게 지금 있는 이 시점에 터져 나와버린 거예요. 왜? 이것들을 언제 한번 찔르긴 찔러야 되겠는데 언제가 좋을까 보고 있다가 조금 정치가 좀 이렇구나 싶을 때 던져놓은 것이 지금 있는 일파만파를 던지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어떤 구조냐면은 돈이 관련돼 있으면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거나 무시당한 쪽에서는 그걸 못 참거든요. 속성상. 이제 총선도 끝났겠다. 사회적 분위기가 좀 막 뒤집어지고 있는 분위기라든지 꼰질린 건데 지금 전에 제가 전 방송에서요. 정부로부터 지원금 받는 시민단체? 진보 쪽에 한두 군데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 전혀 없죠? 한 40군데 정도가 지원받는 시민단체가 있는데 그중에 단 한 곳도 진보단체가 없고요. 네. 더 중요한 것은요.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그 단체들 중에서 이번에 국정교과서 관련해갖고 찬성 쪽 입장을 밝힌 데가 17곳이나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평상시 때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나중에 그게 끊길까봐 이 사람들이 국정교과서 같은 걸 찬성해요. 그런 것들이 17군데나 나타났다. 이번에 진보단체들이 그 민주정부 때도 이명박 정부 때까지만 해도 일부에서 지원을 받는 곳이 있었거든요. 시민단체 활성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시민단체가 살아야 전반적으로 정부를 감시할 수 있는 언론과 함께.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는 사실상 진보단체들이 지원받는 거를 아예
자기들 스스로 안 받는 구조로 갔거든요. 원령단체가 될까봐. 그러면서 보수단체들만 엄청 지원해주고 지원받은 쪽에서는 국정교과서 같은 걸 찬성해주고 이 시스템 속인데 어버이연합 같은 경우는 정부 보조금도 아니야. 정경련으로부터 돈을 받는 거죠. 2015년 이후에 이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전까지는 돈을 이제 받았다고 하는 거가 고정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어요. 근데 이 시점에서부터 집중적으로 매월 정기적인 어떤 비용들을 받아왔던 것 같고 또 미디어법과 관련해서 이쪽에서 그 찬성 데모 그다음에 조속한 미디어법 시행 데모 그다음에 뭐 무상급식 관련된 포퓰리즘 반대 데모 그다음에 삼성 특검 내지는 비자금 관련해서의 어떤 거기에 찬성 데모까지 얘네들은 불러주는 데면 어디든지 다 가서 하던 일종의 어용단체였던 거죠. 그 당시만 해도 용역단체였던 거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전문직을 탈북자와 국가 관련된 사안에 대한 단체로 바뀌게 되면서 정규직이 된 거야. 정경련에서 정규직이 돼서 계속해서 매달 꾸준하게 돈을 유지받은 대기업 거지. 직원이었네. 그러니까 이제 정경련은 이제 협의회니까 정경련이 돈을 줬다고 해서 이 사항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정경련이 이들한테 줘서 집회할 이유가 없습니다. 누가 기획을 했고 요구를 했던 거죠. 그게 뭐냐면 저는 국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온갖 발주와 특혜를 통해서 정경련 소속 회원들에게 특혜를 줬고 그 특혜 속에 비자금을 조성해서 그 비자금 일부가 바로 이런 보수단체, 극우 보수단체 또는 정말 없어져야 할 단체들의 활동비 명목으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게이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경련이 돈이 많다고 정경련이 준 게 아니고 정경련이 절대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헛되게 돈을 그냥 줄 리가 없습니다. 이 뒤에는 국가라는 거대한 게 있고 거기에 특혜와 수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비자금이 조성됐다는 거고 그래서 이게 정경련 하나 갖고만으로도 이게 정권이 바뀌어야 될 엄청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선일보에서도 뉴스에 보면 조선일보 기사에 보더라도 이건 뭐 국가와 국정원이 개입된 게이트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어느 단체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큰 권력이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예. 아까 말한 KBS 그 조우석 기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도 웃긴 거예요. 원래 중앙일보 출신이야. 조중동에 있던 사람이 KBS 이사로 온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 사람은 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한테 공산주의자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네, 맞아요. 그런 꼴통들이 지금 KBS에 들어가서 좌지우지하고 아까 말한 그 기자 같은 사람들이 갑자기 그 방송 프로그램에 안 나오게 만드는 역할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청와대 행정관 그 사람 그 허현준 그 사람도 정대협인 종북이다라는 발언까지 했어요. 네, 맞아요. 그런 꼴통들이 그것도 운동권 출신이라며 그런 꼴통들이 올라가서 정대협 윤미향 대표나 이런 분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시민단체로서 그동안 행여나 할머니들에게 피해를 입힐까봐 진보와 보수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운동이 되도록 노력해왔는데 여기도 종북단체로 몰아가지고 어버이연합 쪽에다가 하다를 할 때 종북이 저렇게 판을 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도와줘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어떤 명령 체계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라는 비판에 대해서 종북이니까 이렇게 뒤집어 씌워버린다는 거죠. 추총장이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건물주가 걱정스럽네. 그러게 어디 가서 또 번개탄 맞고 마티즈. 있는지.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건물주가 건물을 빼락을 해갖고 곧 쫓겨나게 생겼다. 순수하게 국가 위에서 일하는 이런 단체가 이런 탄압을 받고 있다라는 동정표의 또 트윗과 기사들을 또 만들어냈어요. 일방적으로 진짜 하달만 하고 아직 안 죽었어. 이제 정권 말기에 이런 거 있거든요. 내임되기 시작되면은 언론사들이 이제 또 정권 눈치 안 보고 막 쏟아내거든요. 그럼요. 걷잡을 수 없는 거죠. 벌써 총선 직후에 몇몇 언론사들은 좀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부른 거지. 그렇지. 그래서 아직 멀었다. 최소한 내 임기가 2018년 2월까지라고 하면은 아직도 최소한 2년 가까이 남았으니까 경고망동하지 마. 이걸로 보여. 그렇죠. 왜 그러면 총선 패배 이후에 본인이 대국민한테 죄송하다는 사과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왜 그랬냐면 저는 분명히 강력하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SNS에서. 왜 그랬냐면 본인이 간접선거를 했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재판부고 선관위였더라면 이미 선거법 위반으로 박근혜 이하이는 고발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고발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대국민의 메시지 정도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말이 없이 왜 보도국장들을 만나느냐.
그럼 바로 이 사회가 미디어 사회였고 미디어를 통해서 박근혜가 닭공화국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치킨공화국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모든 걸 다 미디어로 통치하고 미디어로 통치를 했기 때문에 미디어를 가장 먼저 장악하기 위한 흐트러짐을 다 바로잡기 위한 그렇죠. 그거의 수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청자분들도 정말 요즘은 미디어 전쟁 시대라는 걸 좀 반드시 아셔야 된다. 오로지 미디어로 우민화시킨다는 것을 좀 아셔서 제발 좀 조중동과 KBS, MBC를 안 봤으면 좋겠다. 드라마도 좀 보지 말아달라. 아, 왜 드라마는 좀 보자. 아무튼 그 청와대 참모들이 이미 모두 발언 내용을 미리 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4대 부문, 금융, 노동, 교육, 공공, 구조개혁 완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5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점을 언급하겠다라고 뭔 얘기할지 미리 다 그냥 흘렸어요. 예. 그래서 언론인들과의 박근혜 씨와의 만남 나온 얘기를 전해드리면은 첫 번째, 유승민 등 무소속 당선자는 복당이 안 된다. 예. 뭐 예상이 되는 이야기였죠. 두 번째는 세월호 특별법은 혈세 문제이기 때문에 세금 문제이기 때문에 안 된다. 세월호 특별법 연장, 특조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세 번째는 국정 역사 교과서는 좋은 교과서다라고 또 의견을 밝혔고요. 선거 전이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군요. 네 번째, 위안부 협상은 당위성 있는 협상이었다라고 또 쉴드를 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연정 안 한다. 자기 임기 기간 동안에 연정할 필요도 없고 해야 될 필요성도 못 느낀다. 다음에 개헌도 안 된다. 개각도 안 한다. 국민과의 소통이라면서요. 진짜. 다음에 여섯 번째는 법인세 인상도 반대한다입니다. 재정이 지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법인세가 그런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올릴 생각이 없다예요. 답답하네요. 다음에 일곱 번째, 북한 제재는 다른 걸로 못한다. 개성공단 폐쇄는 계속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언론인들과의 오찬에서 박근혜 씨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넘어가겠습니다. 금융시장이 저금리에서 도저히 수익이 나올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재벌들이나 외국 기업들한테 팔 수 있게끔 빨리 고쳐야 되는 거고요. 노동은 당연히 파견제법 늘리고 비정규직 늘릴 수 있는 고용해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런 법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 교육은 진보교육감들 권한 줄이고 국정교과서 기여해야지 되기 때문에 개혁해야 되는 거. 공공부문은 공무원들에 대한 그 임금을 탄력적으로 기업과 같은 정도로 해서 이것도 고용 자체를 흐트러 놓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전부 다 가지고 보면 다 국민들 죽이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필요하다는 점을 공공연하게 언론에다 대놓고 니들이 이걸 써라 용비어청과 불러라라고 요구한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뻔뻔한 얘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민심 듣겠다라고 해놓고 사실상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국회가 망했잖아요. 임기도 다 거의 다 끝나버렸고 설사 지금 과반이 넘는다고 해도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건 없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새누리당 믿고는 뭘 못하겠고 언론으로 직접 이야기하면서 언론사들한테 일종의 보도 지침 내려주는 딱 그 상황이 보도 지침. 그리고 청와대가 밝혔어요. 내가 지금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직접 내가 나서서 국민들한테 직접 소통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해서 지지율이 떨어진지는 모르고 자기는 인기가 높은데 새누리당이 못해서 자기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뭐지가 자기가 직접 나서겠대.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정말 있잖아요. 제가 열받는 게 뭐냐면 선거 전에요. 전국을 순회했거든요. 시장에 가서 오뎅도 쳐드셨거든요. 그럼 그때 민심은 왜 파악을 안 하고 순회한 지역 다 참패를 했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정말 있잖아요. 내가 지금 요즘 욕 안 하려고 참는데 그냥 조사버려야 된다니까 이런 사람들은. 말이 필요 없어. 오직 이게 말이 필요하냐고. 그냥 막 조사버려. 만날 때마다 조사버려야 돼. 만날 수가 있어야 조사벌든지. 갑자기. 하여튼 젖을 수가 없잖아. 얼굴을 못 보니까. 말들이 이렇게 저질이야. 어쨌든 그런데 최근에 이제 공무원 얘기가 나왔는데 요즘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부채의 책임을 공돌이들한테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과 연봉제를 전면 도입해서 공직사회 내에 100만 공무원한테 도입해서 이후에 2018년부터 C등급, D등급을 맞은 공무원들한테 퇴출시키겠답니다. 상시 퇴출군으로. 그럼 뭐냐면 100만 공무원들의 총액 인건비를 삭감하겠다는 거고 첫 번째가. 두 번째가 100만 공무원 중에 20만 명을 상시 퇴출 고용인력으로 분류시켜서 국가가 예산이 필요하면 20만 명을 그냥 잘라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박근혜 정부가 이 행태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거죠. 왜냐하면 원래 공무원들이 98만 명에서 92만 명 정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박근혜 쥐가 와서 채용했다고 나머지 그리고 자기가 정치 못해서 지금 국가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게 왜 공무원 탓이고 최경환이 이 쓰레기 같은 새끼는 지 동네 160억까지 갖고 간 새끼가 이 지금 부채가 말이야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기들 선거를 이길 때 막 160억씩 쳐 가져가시고 이걸 전부 공무원들한테 떠넘기는 이런 개 같은 이 치킨 정부가 돼버린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그 박근혜 때 그런 거 있었어요. 공무원이 늘어났대. 아 좋다. 서비스가 좋아지려나 보다 했더니 경찰 시 진압 인력만 늘리는 뭐 그런 상황이었고. 성과연봉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생겨나고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삼성이 성과연봉제를 지금 실제로 실시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했던 게 승진 연차를 없애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어찌 보면은 이게 막 들어오는 신입들한테 어떤 승진의 기회를 준다. 내지는 네가 일만 잘하면 얼마든지 돈을 더 받아갈 수 있다라는 면을 희망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내면을 들여다놓고 보게 되면 나이 많고 호복 많고 월급 많이 받던 사람들을 과감하게 쳐내버리고 그 자리에 대리나 과장급 수준밖에 안 되는 연봉으로 그 일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에서 공직사회에 성과연봉제 도입은 불가능하다. 삼성 SDI에서 연구개발 노무현 대통령이 나왔죠. 그런데 이제 삼성에서도 부분적 도입인 겁니다. 예를 들면 삼성의 핸드폰을 100대를 파는 노동자한테는 예를 들면 기준을 1,000만 원을 주자 월. 그럼 10대 파는 사람들한테는 10만 원만 준다. 이렇게 매겨놓는 겁니다. 그럼 이게 수치적으로 가능하죠. 그렇죠. 네, 그런데 삼성 연구소 같은 데는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벌써 삼성이 4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분별로 하는 건 뭐냐면 정확히 핵심은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유 중심의 심장은 성과연봉제입니다. 그 연봉제는 뭐냐면 삼성이 연간 인건비가 10조라고 치죠. 그러면 툭 쳐서 10조에서 어떻게 현상을 일어나냐면 9조는 그냥 돈을 줍니다. 월급을 그대로. 그리고 1조를 성과연봉제로 돌립니다. 그죠? 그러면 이 1조에서 차등을 얼마나 주냐면 공직사회 같은 경우 최고 260만 원, 300만 원까지 주거든요. S등급과 D등급의 차이를. 그러면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금액인 거잖아요. 만약에 삼성이 양심적이거나 박근혜 정부가 양심적인 정부라면 100만 명의 공무원이 10억을 연간 월급으로 간다면 11조를 주고 1조 갖고 성과연봉제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총액 인건비는 똑같은데 그 똑같은 인건비에서 일부 15%에서 20%를 떼서 성과연봉제로 돌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 해는 100만 공무원들이 10조를 다 받아가요. 10원도 마이너스가 안 생겨. 그럼 그 다음에는 9조 8천억만 주는 겁니다. 2조를 세이브 시켜버리는 거예요. 정부나 삼성이.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는 2천억씩 다운을 시켜봐요. 그러면 한 5, 6년 오면 1조가 예산이 아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대로 쓰고.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그대로 쓰는데 성과연봉제 효과가 없죠. 구조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까 제가 말한 대로 3년 후에 D등급을 퇴출시킵니다. 그러면 D등급을 퇴출시키면 100만 명 중에 10만 명을 퇴출시켰죠. 그러면 퇴출시킨 그 해에는 구조 가지고 90만 명이 또 성과연봉제를 하잖아요. 그럼 그대는 또 그대로 90억을 구조를 그대로 먹어요. 그다음 그 다음에 다시 8조 8천억 이런 식으로 이제 인건비를 줄여버리는. 한 10년 하면 반으로 줄겠는데 인건비. 바로 그겁니다. 예. 네. 핵심이 그건데 최종 56%까지 삭감하는 게 그들의 목표예요. 그래서 무서운 제도입니다, 이게. 이 성과연봉제 성과급 비율을 무려 기재부는 50%.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월급의 50%를 50%. 성과급으로 주겠다는 거야. 그러면 제가 지금 200만 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을 내놓는 거야, 성과연봉제로. 그리고 내가 기본으로 100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 제가 이번 해에 이 100만 원을 5등급으로 나누면 20만 원씩 아닙니까? 그죠? 20만 원씩이면 내가 S등급을 받으면 200만 원을 받아요. 맞아요. 근데 A등급을 받으면 180만 원 받죠. 근데 이런 개쓰레기 같은 제도가 잘못된 게 뭐냐면 원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핸드폰을 1000개를 팔아야 되는데 씨발 1200개를 팔아버린 거야.
그러면 200개 오바된 거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성과연봉지를 줘야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 돌리고 있어요. 근데요. 어버이연합이 출범한 게 2006년이래요. 오래됐네요. 벌써 10년 된 거네.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거지. 근데 지금 나가라고 한 사무실 임대료가 월 800만 원이랍니다. 씨, 그렇게 세? 800이나 줬어? 월세를? 전에 말했잖아요. 지난 3월 달에 어버이연합이 회원들 회비로 걷어들인 돈이 한 230만 원이야. 말이 안 되는 운영이네. 2,500, 3,000을 받았어도 월세 800하고 컵라면 한 200개 사다 놓고. 애초에 우리가 저분들 알바비 받고 나오셨네라고 의심을 했던 부분이 그런 거예요. 일자리도 없고 돈도 없는 노인들이 그쪽에 그 상주하다시피 하는 그 공간을 널찍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교육도 해요. 한 달에 800만 원씩이나 되는 돈을 어느 비용이 나왔겠느냐. 그러니까 월세만 지금 10억이 넘어가거든요. 26년부터요. 그러네. 진짜 그러네. 엄청난 돈이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최근에 정경련도 제가 보기엔 전주 중에 하나였을 가능성이 있고. 하나예요, 하나. 그 전에는 아마 우리 국민 혈세가 일부 모른 돈이 들어가면서 유지를 시켜왔던 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한번 해봐요. 그렇죠. 간접적으로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스폰서, 대기업들이 스폰서가 있었겠죠. 네, 스폰서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 스폰은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 국가 특혜로 인한 각종 특혜나 불법에 대해서 묵인 이런 절차를 통해서 비자금이 형성된 거죠. 지금 보니까 그냥 관리비 말고 월세만 10억이에요, 10억. 거기에 무료급식도 있고요. 그럼요. 들어가야 될 비용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따지면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더 들어가죠. 그러니까 최소 먹는 것도 포함하면 훨씬 더 되겠구나. 인건비에다가 또 상근자. 홈페이지 서버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또 상근자도 있어야 되죠. 그러면은 월세만 800만 원이면은 최소한 3-4천 원 기본으로 들어가야 돼요. 당연히 그렇죠. 뭐 그 돈을 누가 대줬다는 거야.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100억대죠,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뭐 깨놓고 얘기합시다. 국정원 지원이 있었을 건 솔직히 말하면 우리 안 봐도 뻔하고요. 그 중에 몇 놈은 국정원이겠지. 그런 거에다가 추선이가 말하지 않고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정원 같은 데서도 지원 받았던 돈을 지금 드러나는데 자꾸 정경련 쪽만 연결을 시키려고 하니까 그 전에 분명히 그런 커넥션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 거고. 왜 그러냐면 국정원의 돈은 밝힐 수가 없으니까. 네, 법적으로. 그러니까 자꾸 뭐 국가기관 뭐 이렇게 말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국정원도 그쪽에 그런 돈이 들어가느니 뭐 정경련하고 말 잘해가지고 그쪽에는 논문도 많잖아. 정경련 같은 데 가면은 그 돈 지원 받고 이쪽으로 살짝 이관시켜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해봐요. 그런 식으로 될 겁니다. 우리도 나이 먹으면은요, 그런 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런 보수단체 만들기 딱 좋잖아, 스타일들이. 만들어가지고, 국가기관에 정부 지원받고 하면서, 월급 받고 살아. 노후 대책으로 딱 좋잖아. 아, 저요? 예. 저 농사지로 간다니까, 귀농 간다니까. 아니, 이 짓 안 합니다. 그 힘든 일을 왜 해? 이거 추선이 같이 하면 딱 되겠구만. 이게 더 힘들어요, 감정적으로. 솔직히. 이게요, 제가 추선이를 이제 현장에서 몸도 부득혀 봤는데. 참, 추선이가 여자가 아니라는. 남자예요. 그거를 미리 좀 얘기를 해주세요. 왜냐면, 이게 모르시는 분들은 자꾸 추선이 하니까 우리가 그 가냘픈 여성을 마구 이렇게 심하게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 이 양반들이 박원순 인연했던 거 똑같은 거야. 거지. 그런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추선이 이 아이를 한번 보면, 현장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끊임없이 전화를 받아, 누구한테. 계속 전화기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불쌍하다는 눈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걔도 눈빛에 미안하다는 눈빛이 있어요. 추선이 눈빛에도. 그러니까 좀 쪽팔린 거야, 지도. 씨발. 그래가지고 할아버지들이 이제 좀 더 오버하잖아? 그럼 지가 말려 또. 실제로 집에서는. 그 집회를 시킨 게 있잖아. 어느 정도까지만 하라고. 그러니까 또 말려. 그러니까 꾹꾹 가 또 할아버지들을. 흥분하면 할아버지들이. 그러니까 적당하게 그 집회를 조종하고 협상하고 요 정도의 임무를 맡은 거죠, 추선이가. 저는 그 세월호 광장의 바로 건너편에서 집회 못하게 하려고 엄청 털어놓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약장사필로 말하는 사람 하나 있어. 그게 추선이야. 그래서 말이에요. 막 하는 그 약장사필로 말하는 그 친구가 있는데 어마어마한 말발을, 그러니까 그쪽에서 봐도 노인들 넘어가기 딱 좋은, 현혹되기 좋은 그런 말로 그 노인들한테 선동을 기가 막히게 하던 사람인데 알고 보면 그냥 간단히 말하면은 내국 보수단체를 가장한 사업, 거기에 노인들 놀아나고 그거 이용해 먹는 국정원과 청와대, 정경련 이렇게 보시면 사실 이거는 조사할 것도 말 것도 없다고 생각해. 큰 그림 다 나왔어. 추선이의 다른 계좌를 까보면 됩니다. 아니 검찰들이 압수수색하면 끝납니다. 다 나옵니다. 추선이 씨가 세대의 휴대폰을 모조리 정지를 시키고 점적을 하신 지가 벌써 제발 절대 약한 맘 먹지 마시고요. 1년 반만 견디면 그 고해성사 할 수 있는 새 세상이 옵니다.
절대 약한 맘 먹지 마시고 보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발 이번엔 빨간색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씨, 어디인가 번개탄을 사러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분도 제가 보기에는 계속 CCTV 있는 곳으로만 돌아다니셔야 돼요. 사실 사업 좀 했다고 그래서 뭐 그렇게 죽일 일은 아니잖아, 지금. 아니, 이 양반이 자꾸 말실수를 하니까 그렇지. 그냥 지시가 아니라 협의라는 둥. 그러니까 그게 놀라운 그 짤이 하나 돌더라고요. 청와대로부터 깜짝 놀랄 만한, 청와대가 깜짝 놀랄 만한 은밀한 내용을 폭로해버린 조선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시가 아닌 협의였다. 굉장히 상상을 초월하는 거. 우리가 어버이인데 그 청와대 같은 놈들하고 지시 받겠냐고 얘들이랑 회의했다. 이거는 그 공범 확실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뭔가를 증명하겠다고 자신 있게 방송에 나가서 헛지랄을 계속 해버린 거예요. 문자는 받았지만 우린 다음날 했다라든지 뭐 이런 게 사실 저는 해명을 한다고 한 거지만 얘 놔두면 이거 주둥이 이거 관리 안 되겠는데라고 생각하면 진짜 위험하네.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라니까. 에피소드 제목을 이렇게 할까요? 추선이가 위험하다. 제보 바랍니다. 진짜 불안해 죽겠네. 그럼 RCS 사건도요. 팟캐스트에서는 뭔가 이상하다고 했지만 RCS 사건의 국정원 직원 그 사람이 임부장 자살한 걸로 여론이 확 바뀌면서 나라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한 사람이 죽어서 안타깝다가 돼버려서 그 사건이 유함해야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협의라는 말을 쓰는 거는 사람들이 그냥 뭐 대충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협의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청와대가 논의를 통해서 안이 있었고요. 어버이연합도 내부 논의를 통해서 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안과 이 안을 만나서 서로 공통하게 협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획됐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이 말이 매우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협의는 추선위와 일개의 행정관 하나가 만나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이미 어버이연합 내의 의사결정 체제를 통해서 논의를 통해서 오늘 집회를 간다 결정을 했고 청와대는 청와대 닭대가리들이 모여서 어쨌든 이번 집회를 좀 무력화시켜야 되겠다라는 기획안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기획안이 둘이 만나서 협의한 겁니다. 왜 일본과 한국이 협의한다고 하잖아. 그럼 이 서로의 안이 있어서 협의를 한 거지. 만약에 서로의 안이 없으면 뭐죠? 논의죠. 예, 1차 논의, 2차 논의. 그러면서 협의안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협의는 이미 서로의 기획을 통해서 서로 단체들이 그 집회 무력화에 대한 안이 있었고 이 안을 믹서했다. 그게 합의다. 협의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기획한 겁니다. 알고 보면 정말 부도덕한, 그러니까 진보 언론들이 게이트라고 말을 붙이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거든요. 여기에 그냥 전모가 드러나면 사람들이 이럴 수가. 시민단체가 재벌로부터 돈 받고 청와대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관제 데모를 한다. 이게 드러났다라고 하면은 박근혜 씨 대국민 사과해야 돼. 최소한 민주정부 같았으면 최소한 그 정도가 끝나야 되는 사건인데 사태. 그냥 위험해 하고 있어요. KBS, MBC의 무기나에. 자네는 술 먹고 어떻게 푸나? 나야 해장술로 풀지. 그러지 말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로 풀어보지 그래. 에이, 숙취해소제가 다르면 얼마나 다르겠나? 이거 왜 이러실까? 연세대에서 임상시험으로 검증됐고 물확해지에 논문도 등재된 제품이라고. 허허, 그러니까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를 먹으면 숙취해소가 확실하다 이 말이지? 말해서 못하겠나.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를 검색해봐. 그것도 귀찮으면 전화 1688-3783으로 전화해봐. 이 험한 세상에 술 없이 어떻게 사나 했더니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가 있었네. 술 먹으러 가자. 예. 자, 건배. 진미 냉면 좋아해? 네, 정말 좋아해요. 어느 냉면 좋아하세요? 저는 평양식 냉면. 난 함흥식 냉면. 혹시 설원냉면이라고 들어봤나? 강원도 영월에서 시작해서 현재 강원도와 충청권을 휩쓸고 있는 냉면이라는데. 아, 이름부터 시원하다. 설원냉면. 눈꽃의 원조라는 뜻이래. 그런데 고기는 없나? 왜 없겠어. 푸짐보쌈이라고 냉면만큼 잘 나가는 메뉴가 있지. 홈페이지 가봐봐. 가맹점 관리가 기가 막히네. 여기는 성공하겠다. 아이스해피.com. 시원해서 행복한 냉면. 1644-8781 설원냉면. 맛있는 겨울 메뉴 육개장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숫자를 듣게 됩니다. 특히 술을 먹은 후 반사적으로 이 숫자가 떠오를 것입니다. 1800-6606 1800-6606
1800-6606 1800-6606 1800-6606 1800-6606 대리운전은 1800의 쌍육공육. 아주 그냥 번호가 입에 착착 붙는다. 1800-6606 잊어버릴 수가 없네 번호를. 많이 피곤해 보인다. 늘 잠을 잘 못 자. 침대를 바꿔보지 그래. 침대가 다르면 얼마나 다르겠어? 이거 왜 이래? 3A 9존 오가닉 원단 소로나 패드 국내 최고의 기술력 쇼앤 매트리스가 있잖아. 모든 스펙이 최고야. 그게 뭐야? 침대가 뭐 그리 복잡해? 딴지 마켓에서 쇼앤 침대를 클릭하세요. 아, 고민되네. 침대는 고민입니다. Come on, baby. 다시 남자를 유혹한다고 생각해봐. 그런 적이 없어. Come on, baby. 근데 이 광고를 들으시는 분들은 그녀가 싱글 침대임을 다 알고 있죠. 어린 형이. 베이비가 그 어린이였어. 어린이 커먼이었어. 자, 일단 이거 갖다가 한번 써볼게. 딴지 마켓에서 쇼앤 침대를 클릭하세요. 침대는 고민입니다.